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심화인TV에 이렇게 찾아오신 여러분 대단히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제가 같이 일하는 분인데 오늘 또 심화인TV에 새로운 얼굴 또 이렇게 등장하는 코너로 탈북 스토리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심야TV에 오늘 소개된 이보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예전에 활동을 하기 쏙 전에 저도 2017년 이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쵸. 유튜브로 제가 언젠가 뭐 방송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쵸. 누구지? 저보다 나이 어리다고 어디서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 방송에 한때 나오다가 이제 한 6년, 7년 쉬어가지고 아무것도 활동을 안 하고 좀 쉬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저도 슬슬 복귀하는데 언니가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이보연 씨라고 네. 합니다. 근데 고향이 어디신가요? 저 한경부터 회령입니다. 네. 회령에서 살다가 언제 탈북해 하신 거예요? 탈북한 거는 2007년도에 이제 탈북을 하게 됐고 한국 땅에 온 거는 이제 입국을 딱 국정원에 들어오게 된 거는 2009년 2월 달에 들어오게 됐어요. 탈북은 저보다 조금 일찍 하셨고 또 한국에 오는 것도 저보다 좀 일찍 오셨네요. 아, 그래요? 네. 저는 1월 28일 날 들어왔어요. 저는. 저랑 기수 차이가 네. 얼마 나지 않네. 중국에 잔류한 시간도 되게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럼 회령에 사실 때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 나오면서 사실은 무용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무용을 13년을 전공을 했는데 어린 시절에는 이제 제가 늦둥이다 보니까 엄마가 일찍 유치원에 보내다 보니까 때 아니게 이제 무용반에 이렇게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 네. 조선 무용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우게 네. 됐고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죠. 우리 때는 인민학교인데 인민학교 들어가서는 북한의 체육무용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시 무용을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졸업할 때까지 무용을 해가지고 졸업장을 들고 마지막 공연을 한 게 국가행사에 참여했던 게 이제 아리랑 공연에 이제 참여를 했었죠. 그 아리랑에 참여했을 때가 몇 년도입니까? 그게 졸업장 주고 갔으니까 2000년도였어요. 2000년도. 네. 근데 이게 내가 이제 방송을 보니까 대한민국 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게 있더라고요. 13년 무용했는데 그러면 졸업을 그럼 몇 살에 한 거예요?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 이게 졸업 연도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좀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학교 졸업해서 교사했습니다. 22살부터 뭐 이렇게. 맞아요. 저도 대학교 졸업했을 때가 22살이었는데 뭐 사회생활 경험 이야기하면 학벌 사기치지 말라고. 맞아. 저는 만 그런 데 16살에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하기 전부터 장사했나요? 막 이런 분들도 그런 거죠. 계시고. 맞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그쪽 사회에서 너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너무 다르게 있다 보니까 분단이라는 또 이게 아픔도 있다 보니까 참 이게 좀 아프기도 하지만 또 모르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럼 평양에 가서 아리랑에 참여했는데 아리랑을 몇 개월 준비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리랑 준비는 10개월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아리랑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이제 당을 따라 천마일이라고 당창건 55돌 이제 집단 체정화 탄생을 하면서 김정일이가 이걸 이제 좀 예술체조로 이제 행사로 공연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바꾼 게 아리랑이 탄생하게 된 계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모티브가 되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안무나 뭐 제목들 이런 것들만 조금 바뀌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에서 올라가는 솔리스트라든가 안무가들이라든가 협조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한 1년에서 10개월 정도만 올라가서 훈련을 했었죠. 그럼 하나의 대호를 맞추는데 함경북도에서 온 여자애들은 한 개 대호를 맞춰가지고 장이라고 하죠. 그걸 맡아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주로 훈련은 어디서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대부분이 평양에 거주하는 애들이 하는 건 맞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무용수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개 장을 맡는 게 아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아리랑을 보게 되면 한 개 군인들처럼 한 개 중대 매 열마다 자기 번호들이 있는데 저희는 번호가 따로 없었어요. 그럼 그 중간에 도는 그 그쵸. 무용수들이나 기본적으로 그 그쵸. 선을 네, 그래서 아리랑 공연 보게 되면 모든 조명을 빼놓고는 다 사람이잖아요. 네. 그 10만 명이라는 게 동원됐다는 게 안무, 코치, 모든 창작사 지도원들까지 해서 10만 명이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있다가 막 그 안무 주요 이제 동작이다 하게 되면 솔리스트들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막 뛰쳐나가서 하고 빠지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저희들이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이다 이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장이 나갔어요. 어린이장 그리고 아리랑장 군인들 올라갈 때 이제 탑살 때 이제 한번 이렇게 해서 총 3번 나갔었거든요. 그 전문적으로 무용을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한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열을 맞춰가지고 dengu장이면 맞아요. 이 dengue 휘두르고 그다음에 그 곤봉. 장을 만나가지고 곤봉 맞아요. 해가지고 그 장이 떠 있거든요. 어느 그쵸. 학교 어느 대학교 해가지고 뭐 빙상관 앞에 모여가지고 일반적으로 음. 기본적인 안무를 맞춘 다음에 관통하는 그 순간부터 맞아요. 조금 좀 큰 데에 가서 뭐 9시면 9시까지 오라고 하면 10시까지 와서 맞아요. 그때 하루 종일 맞추고 맞아요. 정말 그거 할 때 채양 달린 이 모자에 햇빛이 들어간다고 그 어떡하지? 그물 같은 거 났어. 근데 참여했어가지고. 아 진짜요? 저는 저기 뭐지 규찰대로 규찰 때. 짐도 규찰 때 지키고 막 오랜만에 이런 거 듣네. 하잖아요. 아, 짐 맞아요. 지키는 조 들어가려면 좀 어렵거든요. 짐도 지키고 그다음에 이걸 준비할 때 학부형들이나 혹은 거기서 그 평양 반에서 엄마들 돌아가면서 평양 엄마들이 오잖아요. 국반이라는 걸 담당해가지고 국 같은 것도 끓여다 주고 이래야 맞아요. 대충 기숙사에서 가지고 나오는 밀밥 같은 거 좀 먹을 수 있고 거의 와, 이거 갈아 너무 담는 데서. 반갑다. 나 이거 처음 들어요. 나 이거 네. 왜냐면 이 말 들으니까 너무 반가운 게 진짜 나 눈물 날라 그래요. 그 평양 엄마들이 오게 되면 우린 지방에서 올라갔으니까 먹을 게 충분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평양 엄마들이 오게 되면 이렇게 자기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 막 이렇게 칠성 음료를 이렇게 갖고 오긴 하는데 우리는 막 가게 되면 키 크니까 이제 막 우린 양말 바지 이제 네. 체형 무용 바지잖아요. 그걸 입고 하는데 구멍 나고 막 이러고 덧신이 막 구멍 나고 이러니까 그 엄마들 되게 안쓰럽게 쳐다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먹다가 온 이렇게 그런 거를 저에게 이렇게 두고 가세요. 뭐 좀 먹고 하라고. 이렇게 불쌍한 거죠. 우리 먹을 것도 간식 이런 게 주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고 자녀들이 입던 옷이랑 이제 운동복 같은 거 이렇게 주고 가세요. 그걸 보니까 그 엄마들 모습이 생각나는데 이렇게 만나보거나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저 없어요. 저도 지방생이다 보니까 그 서름이 있거든요. 지방에서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올라가도 자가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밀밥을 가지고 나서 이런 거 가지고 나서 맞아요, 거기 맞아요. 국이라도 끓여줘야지 그걸 맞아, 먹으면서 맞아. 점심은 갖고 나가서 먹잖아요. 견뎌내는 아침은 먹고. 거거든요. 그래서 아, 그 기숙사에 있는 지방 웬일이야. 사람들이 그 추운 데서 하나의 그 여관 같은 걸 빌려서 그냥 아예 그 여관에서 숙식하면서 요관에서 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우린 노란봉 요관. 하루 종일 댕댕댕 떨고 그다음에 그 밖에 나와서 떤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춥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추웠죠. 그 고생을 하면서 되게 와 멋있다. 진짜 외국인들이 와서 퍼펙트하다라고 하면서 이건 북한만 할 수 있는 거라고 막 극찬을 했는데 실제 그 훈련을 해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마냥 기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르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이미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북한에서 사실 그 행사장 하나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행사에 참여한다는 그 하나만으로는 저는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 하고 돌아가게 되면 일단 애들의 부러움을 사는 대상이었고 긍지롭게 네, 생각하죠. 너무 자랑스럽고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훈련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 서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여관에 들어가게 되면 겨울 같은 때는 그 여관에 들어가면 이제 베란다가 있잖아요. 네. 베란다에 나오게 되면 우리 큰애들 같은 경우는 빨래도 이렇게 혼자 빨고 하는데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울지도 못하게 해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베란다에 나가서 엄마 보고 싶어 막 이러고 막 계속 울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긴 아는데 조장 언니들이 뭐라고 다그치기도 하고 하는데 어린애들은 엄마 보고 싶으니까 이제 울지 못하게 하니까 베란다에 나가서 울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 진짜 공연이거나 리허설이 끝난 날 같은 경우는 여기는 메이크업이 다 하면 이제 오일로 지우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여기처럼 뭐 메이크업 지우고 이런 거 하는 게 딱히 없다 보니까 도랑 화장을 해요. 그렇죠. 진하게. 그러면 이게 뚜렷하게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어린애들이 세수를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큰애들이 있고 막 지워지는데 이거 막 얼굴 시뻘개질 정도로 세수를 밀고 이러다 보면 애들이 아프다고 울고 이러면 참 그럴 때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그 찬물에 얼음같이 찬물 나오잖아요. 그 서름을 생각하면 진짜 우리가 말하는 인권, 존중, 권리 막 이런 거 있잖아. 지금 오게 되면 너무 화가 나고 왜 거기서 그렇게 무지하게 살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죠. 몰랐으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당연한 거고 버텨야 되고 몰랐죠. 버텨서 이걸 졸업하고 끝마치고 제대로 끝마치고 돌아가야 그래도 영광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혹시 그 집단체조에 참여하면서 북한에서 말하는 뭐 모심 공연이라고 하나? 네. 그거 할 때 가까이서 본 적 봤어요? 김정일이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김정일 한 번도 안 나왔었고, 대신 이제 김일성 때는 김일성이 죽기 전에 설맞이 공연 때는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일성하고는 한 번 봤었고, 김정일은 단 한 번도 집단체조에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냥 그 예시 훈련할 때 저희가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 뒤에서 몰래 와서 조용히 비공식적으로 와서 아이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때 뭐를 주라고 하면서 잠깐 간식 돌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정일이 무슨 뭘 주라고 노루고기 했대. 줬어요. 노루고기. 뭐 주라고.
그래서 장군님이 왔다가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에 뭐 감동 먹고 갔잖아. 맞아요. 그래서 노루고기를 줬고 노루고기를 줬는데 우리 여관에 들어간 지방생들은 여관에서 불을 피우거나 이런 걸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노루고기를 다 집으로 내려보낸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내려보내는 뭐 집에서 받지도 못했고 그거는 그냥 선생님들이 어떻게 다 소비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건데 그냥 선생님들이 어떻게 다 소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쯤에서 그러면 그 아리랑이라는 그 집단체조, 수많은 사람들이 배경대책, 집단체조 참여해가지고 마지막 행사가 딱 끝나고 준 거 있잖아요. 받은 거. 뭐 받아가지고 내려가셨어요? 저는 TV 받았어요. 그렇죠. 선택이 2개였어요. 제목 미신기 아니면 컬러 TV였는데 저희 집에 미신기가 있었고 근데 대부분 컬러 TV를 다 선택을 했어요. 그때 진달래죠. 진달래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다 받았죠. 전 팔아먹었는데. 아 진짜 저희 엄마는 시집갈 때 준다고 그거를 놔뒀었고 그 전에 당창원 55 돌 때 담요하고 이불을 줬어요. 네. 그거하고 TV하고 시집갈 때 준다고 거의 모셔놨던 기억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말 큰 선물이고 대단하다고 그쵸. 생각했어요. 그쵸. 텔레비전 하여튼 좋은 거였어요. TV는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평양시 집단체조 참여한 집이 아이가 둘, 셋이 있으면 2개, 3개 받아간 집 있었어요. 맞아요. 평양시 그래가지고, 애들은 평양시 애들은 그런 그래서 애들 있어요. 집들에. 그래서 그때는 내다가 팔아야 되니까 좀 헐값에. 그래서 그 지방에서 팔아야 조금 더 비싸게 팔기 때문에 그 텔레비들이 대부분 지방으로 내려가고 맞아요. 평양시에는 워낙 그게 많으니까 조금 헐값에 팔렸다 그랬었죠. 그럼 그 아리랑 참여를 했잖아요. 참여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고향에서는 그 행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어떤 특권 같은 게 있었나요? 딱히 없었어요. 특권이나 이런 거는 딱히 없었어요.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맨날 그렇게 참여를 했었으니까 TV 받아봤다 하니까 좋겠다 막 이런 정도였지. 또 저 같은 경우는 갔다 왔을 때 이미 졸업을 한 상태였어요. 네. 졸업을 한 상태여가지고 이미 대학교 발령이 나가지고 대학교로 바로 썼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여기처럼 막 국가대표가 되거나 뭐 하게 네. 되면 프랭카드 걸고 막 우리 뭐 동네 자랑이요 네. 이런 게 없잖아요. 맞아요. 거기는. 네. 졸업식조차 변변히 하지 않잖아요. 졸업식 있나요? 따로 하는 건 없고 그냥 졸업 사진만 찍잖아요. 이게 왜냐면 저는 좀 서름이라면 서름인데 저 지금 대학교 지금 4학년인데 올해로 제가 대학을 가게 된 계기도 그렇고 또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 무용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학급 친구들과의 추억이 없어요. 무용은 계속 13년을 전공을 했지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국가행사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학급 친구들과의 이 교류가 많이 없이 계속 그쵸.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행사가 먼저잖아요. 그쵸. 이렇게 문 똑똑똑 해서 이보윤 씨 나오세요 라고 하게 되면 선생님 내보내야 돼요. 안 내보내면 선생님이 더 그쵸. 혼나요. 예. 그러니까 훈련하러 나가는 게 먼저여가지고 졸업을 하거나 뭐 그 학급 생활이 어땠는지에 대한 추억들이 없어. 그 체육을 하는 사람과 무용하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학교 조직 생활에 조금 맞아요. 빠져서 열외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급에 대한 친구들과의 이게 너무 추억이 없다 보니까 졸업 사진이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맞아요. 네. 없어요. 제가 이번에 없어요.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졸업식 때 보니까 굉장히 하더라고요. 뭐 꽃다발도 부러워요. 사주고 북한은 대학교 졸업도 그렇게 거창하게 하진 않거든요. 학사모 쓰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졸업사진 한 장 그냥 띡 받고 졸업했다 끝입니다. 맞아요. 학사증 그냥 주고. 근데 나는 도대체 부러워요. 초등학교도 저런 걸 하지 않았는데 맞아요. 진짜 대학교 졸업할 때도 저런 거 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초등학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학교 졸업하고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거의 월급이 없으니까 그치. 자생력을 가지고 최대한 어떻게 뭐 장사를 하든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하면서 먹고 살았나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제가 대학을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먹고 살 상황이 사실은 안 되잖아요. 늦둥이다 보니까 엄마 아빠를 모셔야 되는 가장이 아닌 가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시집을 간 언니랑 같이 금속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금속장사 하면 북한은 단속하잖아요. 불법이죠 원래는. 그쵸. 왜냐면 웅장하게 얘기하면 나라의 재산을 몰래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모든 재산이 다 김부자 거니까 일단은 그쵸. 무엇 하나라도 가지고 나가면 그건 김부자 재산을 강탈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학을 포기를 하고 나와서 취직을 했던 것이
철강을 취급을 하는 무역회사였었는데 또 그걸 또 이용해서 철강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희금속, 귀금속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동, 네. 알루미늄 뭐 이런 것도 취급을 했는데 특수하게 저 같은 경우는 니켈이랑 망간, 몰리브덴 뭐 이런 것도 많이 취급을 했어요. 근데 니켈, 망간 이런 게 북한에 있나요? 저는 한번 있어요.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철덩어리 같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딱 철덩어리 같고 그럼 가져다가 어떻게 넘기나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시장거리에 앉아서 우리 골동품 장사들 이제 파지도 받기도 하고 병도 받는 네. 장사꾼들이 많았잖아요. 그 장사꾼 이렇게 앉아서 애들도 그렇고 이렇게 가져오는 사람 몰래 파는 사람들의 거를 앉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받아요. 받으면 저와 저 언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장에 앉아서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받은 사람들 거를 윗돈을 주고 걷는 중간 도매상이었죠. 네, 걷어서 집으로 다 수집을 해가지고 중국과 밀수를 하는 사람들에게 중간 거래를 해주는 물건을 채워서 넘겨주는 거래상이었어요. 그게 좀 돈이 되던가요? 사실은 북한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제일 돈벌이 수단으로 많이 돈 벌던 사람들이 금속을 다루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금속을 다루다가 일단 들키면 이 목숨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큰 거였죠. 예, 북한에서 제일 심하게 다뤘던 게 금속 그쵸. 장사들이었잖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한에서 이제 강변이랑 이렇게 해놓고 공개 재판하고 처벌을 줬던 그런 것들 중에 큰 몫을 차지했던 게 사실은 금속 장사들이 제일 그렇습니다.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했던 얘기가 저희 동네에도 뭐 동네에 있는 전선줄을 전선줄 잘라가고. 100m 잘랐다 총살하잖아.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저도 그랬지만 우리 엄마도 하는 게 저 새끼는 다른 데 가서 다른 걸 도둑질하지 왜 하필이면 그거를 자르냐. 그 북한 사람들도 그런 동정이 있잖아요. 맞아요. 장사도 좀 머리 좋게 해야지. 자르는 순간에 전기가 선이 나가고 그리고 와서 딱 잡는데 그걸 왜 자르냐.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는 받아보면 알잖아요. 근데 전기선을 자르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른 사람들은 잘라가지고 팔 때 어떻게 파냐면 탁탁탁탁 절단을 해가지고 한 번에 안 팔고 이쪽에 조금 저쪽에 조금 나눠서 팔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영리한 살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저희는 받아보면 아니까 이거 혹시 걸린다 싶으면 또 저희는 혹시 모르니까 좀 싸게 받아요. 심지어 전기줄만 자르는 게 아니에요. 별게 다 들어오는데 북한에는 이렇게 무게도 전차가 있잖아요. 네. 무게도 전차가 있게 되면 전기줄이 이렇게 있는데 전기줄에 딱 닿는 거에 보게 되면 동이 이렇게 들어가요. 부속이. 무게도 전차 운전수들이 그걸 엄청나게 떼다 팔아요. 아, 거의 선이 딱 끌고 다니는데 탁 붙잖아요. 그러면 그 무게도가 못 그래서 무게가 다니잖아요. 못 다녀요. 이렇게 전자품 돌리는 선반쟁이들 또 뭘 파냐면 선반 돌리는데 보게 되면 동으로 돼 있는 이렇게 던선이 있어요. 걔네들 다 내다 팔아요. 네. 이게 보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선반 이런 데서 네. 다 뜯어다 팔아요. 오늘 당장 우리 자식이 쌀 한 톨이 없어서 굶는 그쵸. 상황이 발견된다면 나 같아도 어떻게 하든 여기서 팔 수 있는 거를 눈 돌려서 팔아서 그쵸. 아이에게 밥 한 술 띄워주고 싶은 그런 부모 마음에서 출발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을 도덕질에서 나쁘다가 아니라 일을 한 것만큼 정직한 대가를 치러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북한의 이런 썩은 사회 시스템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 사실은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도 도덕질을 안 해봤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인 거짓말이죠. 거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제일 큰 도둑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고 그 밑에 작은 도둑들이 활약을 해서 어떻게 하든 가족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그렇죠. 시스템으로 항상 운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좀 잘 먹고 뭐 굶고 살진 않았고 그래도 쌀밥 먹고 이렇게 잘 지내오다가 저희가 잡힌 게 아니에요. 밀수하던 사람들이 잡힌 거예요. 양강도 쪽에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일은 정말 모르는 게 그 밀수를 하던 양강도 회사원 애들이 잡히면서 양강도 보위부에서 취급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저희는 어찌됐건 경찰들을 다 끼고 하고 뭐 감찰가든 수사가든 다 끼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양강도 해산이라는 곳에서 사건이 의뢰가 되잖아요. 네. 의뢰가 되면 이 사건이 두 개가 같이 처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건이 의뢰가 되다 보니까 저희 돈을 받아먹은 사람들도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저희 언니가 일단은 같이 구류가 됐어요. 방안을 내세운 게 일단 둘 중에 하나는 나가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저희 언니랑 저랑 이제 구루장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래? 이러고 거기서 아주 그냥 울고불고 둘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언니는 돌쟁이가 막 지난 둘째가 있었고 저희 엄마 아빠는 이제 이미 한갑이 다 넘으신 연세들이었는데 언니는 20살 갓 지난 내가 여기 이제 그냥 있을 나이는 아니다. 내가 나가야 된다. 근데 나는
제가 나가가지고 형부랑 큰 조카랑 어떻게 하고 엄마 아빠는 덜 본다 치지만 그 조카를 내가 어떻게 봐요. 그리고 언니가 나가야지 아기가 있는데 그래서 언니가 나가라 해가지고 이제 둘이가 합의하고 언니가 나간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구류 생활을 하면서 그 사건이 어떻게 뭐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장사가 그냥 내가 전기선 짧다서 팔았어요. 뭐 물건 이렇게 날라다가 너 브로커에게 졌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어마어마한 물동량을 몇 톤씩 해가지고 이제 넘긴 장사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형이 좀 컸죠, 정말. 그쵸. 전 그냥 점장사라고 하는 북한에서 뭐 몇백 킬로 넘기는 장사인 그 줄 정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몇 톤이요? 네, 몇 톤이었어요. 와, 굉장히 위험한 장사를 굉장히 크게 했네요. 되게 엄중했을 것 같은데. 엄청 엄중했고 형 자체가 제가 나온 형이 13년형이었어요. 어떻게 30몇 살까지. 네. 13년형이었고 정말 엄중했고 공개 재판이라든가 북한에서 말하는 진짜 총살까지 당할 수도 있는 그쵸. 거였죠. 시범 게임에 걸렸으면 죽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워낙에 뭐 돈도 많이 쓰기도 했고 또 그나마 또 다행인 거는 의뢰된 사건이다 보니까 우리는 얘네가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좀 밀어붙인 것도 있고 그쪽 애들에게 걔네가 일단 먼저 잡혔으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밀기도 했고 저희는 저희 사건이니까 또 저희 단계에서 일단 끝내고 재판을 끝내자라고 해가지고 했던 것도 있기도 했지만 그 톤수와 그 장사의 목적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형은 이제 그대로 떨어진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취조하는 기간 몇 개월 정도 있다가 최종 재판까지 나가신 거예요? 취조는 사실 빨리 끝났어요. 2, 3개월 안에 빨리 끝났는데 근데 북한은 이렇게 조사하고 하게 되면 뭐 사돈의 8촌, 뭐 4촌까지 뭐 신원조회하는 시스템이 북한은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조사는 이미 다 끝났고 재판받은 날짜만 기다렸다 했는데 갑자기 재판이 보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담당 조사하시는 분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야, 너 이제 신원조회 끝나가는데 신원조회 해야 되는데 뭔가 협의가 들어갈 것 같다라고만 하는 거죠. 협의가 뭐냐라고 그런 게 있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게 오용부용 하다 보니까 어떻게 6개월이 반년을 거기서 살게 됐어요. 그래도 북한 치고는 6개월이면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근데 구류 6개월이면 사실은 길어요. 네. 왜냐면 구류를 오래 안 있게 하고 빨리 또 보내버리기도 하고 왜냐면 그때는 탈북했던 사람들이 잡혀오는 사람도 많았고 구류장에 좀 많이 차 있을 때예요. 네. 많이 차 있다 보니까 계속 빨리빨리 웬만하면 빨리 해가지고 빨리 교도소 빨리 보내기도 하고 하는 거기 안 있게 하는 이유가 구류를 한 달 하게 되면 교도소 2달로 쳐주거든요. 오. 네. 그럼 구류장에 훨씬 오래 앉아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더 오래 앉아 있으려고 해. 난 좋기도 하지만 일단 협의가 들어가서 재판이 보류가 됐으니까 일단 다행이다 싶기도 한데 이게 또 불안하기도 하고 왜 도대체 왜 그런지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랬던 경우가 있었죠 저는. 그래서 무슨 이유로 협의가 끝나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나요? 사실은 저도 궁금했어요. 그게 난 북한에 살면서 그런 법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중강당 합의라고 해가지고 북한의 김부자들이 관련돼가지고 우과 대상들이라던가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경호원들이죠. 네. 김일성, 김정일들을 정말 근접해서 경호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비행사 또는 잠수함 또는 배를 타는데 경비정을 타는 사람들 항상 그것도 비행사나 뭐 경비정 타는 사람이랑 다 되는 게 아니라 비행기나 잠수함 뭐 배도 어느 순간에 항상 뜰 수 있거나 출동을 할 수 있는 조종사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시야에서 항상 근접하에서 경호하는 사람들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들의 사촌들을 경제범들을 이 죄를 약간 봐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촌들의 범죄로 인해서 처벌을 할 경우 가족들이 마음이 돌아서거나 동요할까봐. 할까봐. 오케이. 기름이 항상 차여져 있잖아요. 네. 추격기를 탄거나 잠수함이 항상 차여져 있다. 하게 되면 사촌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야, 너희 동생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너의 이름을 걸고 어떻게 봐줄겠느냐 아니면 법대로 처리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형 오빠든 뭐 형제가 동생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게 했나 봅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 일단 알았어 하고 그 형제의 결과를 듣고 중앙당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앙당 합의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앙당에서 제 사건을 놓고 그 사촌 오빠의 협의점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죠. 얘 사건이 뭐고 얘 경제사법이 뭐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런 죄를 지었네. 근데 얘가 이렇게 봐달라고 얘 직업이 뭐냐 비행기를 타고 있는 추격기네 추격기 조종사네 좀 봐달라고 하네 봐줄까 말까 쭉 해가지고 봐주자라고 결론이 나면 제가 이제 재판이 받아진지 나오는 거고 만약에 그 사촌이
아니요,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어디서 수령님이 밑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도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하게 되면 그냥 뭐 합의고 뭐가 없는 거고. 근데 북한에서 살았던 석기들 기준으로는 그렇게 할 확률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아는 석기들이 있잖아요. 그 석기들 할 확률이 많은데 많죠. 그 사촌 오빠는 좀 나이스했네요. 그 오빠가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게 북한의 공군대학교가 북한 함경북도에 있어요. 네. 네, 함경북도 수남에 있는데 오빠가 거기를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집이 평양인데 평양까지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잖아요. 네. 그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휴가 받고 방학 기간에도 가기가 싫으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이모 삼촌 엄마 나 마늘 한 2점만 사주세요. 뭐 우리 엄마가 마늘이랑 고춧가루 그 학교에다가 내주고 오빠가 우리 집에 와서 쉬고 가고 하면서 그거 4년을 나오고 항공대학을 졸업을 하고 갔는데 비행기를 타는지 직승기를 타는지 뭐 몰랐던 거죠 저희는. 그러니까 자가생의 어떤 역할을 담당했어요. 네. 그냥 우린 몰랐는데 신혼주에 하다 보니까 오빠가 주거기 탄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오빠가 다행히 봐달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중앙당 합의를 거쳐서 제가 재판장에 나가는데 사실은 이 중앙당 합의가 그때까지만 해도 안 알려져요. 그래서 재판장 나가는데 저는 이제 북한에는 뭐 재판관 뭐 이런 걸 볼 일도 없고 무슨 재판소 이런 거 볼 일도 없었잖아요. 그럼 변호사도 없나요? 전 변호사거나 있어야 된다는 거나 이런 것도 그때도 몰랐고 예, 몰라요. 그런 직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재판소 이런 것도 처음 가봤고 딱 들어갔는데 그냥 이렇게 앞에 무슨 테이블이 있고 앞에 무슨 재판장인지 뭐 판사인지 어쨌든 그런 사람 한 명 있고 양쪽에 뭐 2사람 어떤 사람 또 앉아 있고 난로가 제일 눈에 그냥 제일 크게 들어왔어요. 겨울이니까 6월달이니까 난로가 크게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앞에 있고 제가 데리러 간 개호 애들이 2명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다였어요. 그 뒤에 우리 언니랑 오빠가 이렇게 와 있고 우리 언니랑 오빠는 어떻게 될지 우리 언니는 막 질질 울고 있고 그 재판 받으면 제가 가겠구나. 한 달 안쪽으로는 가야 되니까 그래서 병보석으로 뺀다는 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설명을 해요. 수령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뭐 나라의 재산을 팔아먹는 엄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쭉 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3년 형에 처해졌다. 근데 벌이 좀 클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13년 이제 교화소 형에 청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듣는 순간 정말 앞이 깜깜했겠다. 그때가 이제 22살, 23살 근데 정말 순간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깜깜해지더라고. 시집을 다 갔다가 아니라 이게 그냥 내 인생이 끝났구나라는 거에 울음이 나지도 않고 그냥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13년? 순간 시청하는데 또 이제 거기서 나와요. 부연 설명. 당과 수령의 뭐 따사로운 뭐 운해 속에 당중앙 협의를 걸쳐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건과 이 모든 재해로부터 인해 가지고 사회교양 처분에 처한다라고 결정을 내리더니 탕탕탕 하고 그 망치를 때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회교양 처분이 또 뭔지를 모르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경제사범에 의해서 또 어떠한 처벌에 이루어지게 되면 13년 형에 플러스 되어서 이제 앞으로의 교화성의 가중처벌에 이제 처해질 수 있음을 명백히 알아야 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재판을 여기서 마무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족쇄를 또 채우고 근데 이제 개호애가 이렇게 했더니 야 이거 나 새끼 니 진짜 보복 받았다 야 이러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는 어려운 뭔데 내 뭐야 이랬더니 야 이거 나 보복도 많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풀더라고요. 풀고 들어갔는데 저보고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담당 형사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부르더라고요. 했더니 내일 나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걸 그때 쭉 설명인데 담당 조사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중앙협의 협의가 나온 게 어떻게 나왔는지 협의가 올라갔다는 건 들었대요. 근데 그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재판하는 사람 판사만 아니까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던가요? 이거 정말... 장사하지 말아야 되겠다. 금속 장사는 절대 안 되겠다. 아니요, 해야죠. 해야 된다고요? 야, 너무 당돌한 거 아니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대신 이제 찌질한 놈한테 팔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그 놈도 좀 탄탄한 놈이었어요. 그래도 좀 이렇게 뒷벽도 잘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걸렸거든요. 그 사람도 목숨 왔다 갔다 했을 건데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건 아닐 거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공개 처형까지는 아니지만 그 사람도 어찌됐건 이제 갔다는 걸로 이제 나중에 듣긴 했는데. 그래서 사회로 딱 나오는 순간 기분이 어떻게 째질 듯이 좋으셨죠? 정말 좋았죠. 뇌에서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생각이? 나가면 뭐 해야지? 탈북해야지 이거예요. 저는 그냥 순간에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감방 안에서 사실은 너무 많은 거를 피부로 느낀 사람이거든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느꼈어요? 그 감방 안에서 제가 접한 사람들이 경비지사범들이 아니라 80에서 90%에 만났던 사람들이 다 탈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중국에서 갔다가 잡힌 애들과 심지어는 제가 구류했던 데가 보이부 사건으로
한국 가다가 잡힌 애들도 들어와 있던 구류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가다 잡힌 애들, 중국 가다 잡힌 애들이 다 들어와 있는 데였거든요. 아무리 그 구류장에서 말 못하게 하고 처벌 주고 막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다 말하고 다 얘기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듣는 얘기가 맨날 중국에서 먹던 얘기, 입던 얘기, 놀던 얘기, 거기에 대한 돈의 가치? 내가 알고 있던 중국이 아닌 거예요. 제일 귀에 쏙 들어왔던 게 어떤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나요? 나는 중국에서 먹고 사는 얘기, 왜 그렇게 너무 잘 먹는 거야? 네. 근데 먹는 게 그렇게 싸고 먹기 싫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평양에 친척이 있는데 평양에 친척집에 갔더니 그냥 고기 좀 먹기 싫으면 버리고 계란 좀 먹기 싫으면 버리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진짜 부러웠거든요. 잘 사네요, 상당히. 근데 중국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돈을 이만큼 벌 수가 있고 그 돈의 가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돈의 가치가 너무 다르고 이 먹고 살아가는 풍요로움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상상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네, 완전히 다르고 나는 빵 하나 사 먹기 위해서 오늘 이만큼 벌어가지고 이거를 빵 하나 사 먹기 위해서 달달달달달 떨어야 되는데 중국에 가게 되면 이 빵 하나 사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만큼 이걸 써야 될까를 고민을 하고 나 돈 이만큼 벌었네? 그럼 이거를 반에 있는 가족들에게 나 이만큼 보냈어를 자랑하는 애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중국 완전 잘 산다는 네. 게 그때 처음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잡혀온 애가 또 가겠다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래서 너 미쳤니? 했더니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다. 열이면 열. 여기서 나가면 또 가겠다는 애들이 다 가겠다는 거예요. 난 지금 여기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인데 얘네는 다 가겠다는 거예요. 길을 알려줬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 한국 갔다 온 애들은 또 한다는 소리가 중국 같은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뭐가 그렇게 잘 사냐고. 한국으로 가게 되면 중국의 몇 배를 벌 수, 또 돈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중국은 한 달에 뭐 월급이 뭐 700원, 800원이래요. 근데 한국은 가게 되면 한 달에 중국 돈으로 5,000원, 6,000원은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배 이상이 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랫동네 물건, 아랫동네 이거 네. 우리 드라마 약간 보잖아요. 네. 저도 이제 아랫동네 드라마를 보긴 했지만 아우 저거는 거짓말일 거야. 우리 사회주의를 무너뜨린 나쁜 놈들의 책동이야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했었는데 얘네들이 말을 듣고 중국에서 살던 애와 또 한국행을 받던 애 말을 들으니까 또 다른 거예요 이게. 그치. 그러면서 심지어 나는 또 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면회가 들어와서 면식이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나한테다가 전화번호를 막 주는 거예요. 어디다가 막 해가지고 언니들한테 시켜가지고 전화들을 좀 해달래요. 돈을 줄 거래요. 중국이었어요, 그게? 네, 중국이래요. 아, 자기 애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친척이 있는데 가게 되면 돈을 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직접 듣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소름이 돋고 드라마로 보고 진짜 중국의 친척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좋겠다. 째퍼들은 좋겠다. 중국 친척인 사람 좋겠다. 그치. 이렇게 듣던 거를 얘네들에게서 이렇게 직접 듣고 깜방 안에서 맨날 배고파 죽겠는데 그 맛있게 먹던 소리, 입던 소리 이런 것만 들으니까 아 이게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배우고 듣고 자라난 이 북조선이라는 곳에서 내가 잘못 배우고 있었구나. 얘네가 거짓말 할 리는 없잖아. 얘네가 지금 이렇게 잡혀서 개고생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나가게 되면 또 간다는 애들에게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이건 뭔가 내가 잘못됐구나. 그렇다면 그때는 내가 됐어요. 그 다음날 바로 전화번호 줘.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넘었니? 그 하룻밤새 제가 이제 물어본 게 그것들이었어요. 한국으로 가면 뭐가 좋은데? 그래서 한 14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걔네들에게서 정보를 다 가졌고 수많은 담을 넘었네요. 그쵸. 그러고 거기서 나올 때 저는 탈북할 결심을 이미 하고 와, 나왔어요. 현명하다. 그럼 여기서 번외 질문인데 혹시 중국에 살다가 혹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잡혀오신 분들은 옷차림이나 그 어떤 머리 형태나 이 몸에서 풍기는 어떤 그 아우라 같은 게 북한에서 살다가 한 번도 중국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과 완전 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나는 조금 싫었던 거는 머리가 이만큼 긴 거는 처음에 싫었어요. 왜냐면 약간 이질감이 느껴졌던 거죠. 왜냐면 그런 애들을 일단 처음 보니까 약간 나라를 반역한 애. 나도 욕했거든요. 머리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깜빵 텃세 같은 거라고 할까? 나는 반역자는 아니야. 근데 중국 도망친 애래. 머리 노랗게 하고 직결서 같은 데서 넘어온 애들이 있는 거예요. 머리 좀 잘라라고 막 가서 뭐 머리 잘라놓고 막 우리가 걔네를 이유가. 왕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넘어왔는데 고루된 바지, 쫄바지 쫙 이런 거 넘어오는 거예요. 몸매 예쁘고 좋지 않던가요? 내가 거기서 7개월을 있었으니까
나중에는 그게 부러워서 내가 막 바꿔 입었죠. 네. 야, 심지어는 속옷까지 브래지어까지 바꿔 입어서 언니가 면식 들으면 부부법 하나 주고 내가 심지어 속옷까지 난 다 바꿔치기 해서 입고. 예. 왜냐면 좋으니까. 북한에만 살았던 사람이 절대로 볼 수 없는 예쁜 옷을 속옷과 입고, 예쁜 옷을 옷을 입었기 입었으니까. 때문에 그만큼 응. 욕심이 난 거지. 그래서 정말 나올 때 저는 그 안에서도 전 장사를 했어요. 옅덩어리 이만큼 떼서 주고 속옷 입고 잠바 바꿔 입고 양말. 양말이 너무 좋아요. 양말까지. 발목 양말 이렇게 딱 신고 왔는데 한국 행를 봤던 애 영희 언니라고 있었는데 발목 양말 하얀 발목 양말인데 걔는 구멍도 진짜 안 나더라고. 꽤 오래 신었어요. 한국 행을 밟다가 나왔는데 브래지어도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심지어 그 언니 팬티까지 벗어줬었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처음에는 그게 고르된 바지를 입고 왔는데 여자애가 고르된 바지가 앞에가 하얀 거예요. 청바지 고르된 바지가 원래 그렇게 앞에가 하얀 거예요. 근데 나는 얼마나 못 살았으면 저런 걸 입고 왔을까 했는데 그게 원래 그런 바지라는 근데 우리가 드라마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와 저게 구멍난 바지 왜 입고 다니냐 좀 재봉질 해서 입지 이런 거였는데 진짜 그런 바지를 입고 온 언니도 있었고 청바지도 이렇게 앞에 이렇게 허옇게 된 것도 입고 온 사람도 있었는데 제일 좀 멸시스러웠던 게 머리 이만큼 길고 노랑머리 해갖고 온 언니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빡 올린 여자들. 중국 네, 여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무용수니까 저도 이렇게 빡빡 올린 머리긴 했는데 어린애들은 괜찮았는데 나이가 40이 됐는데 이렇게 빡빡 밀어 올려갖고 온 거예요. 너무 그게 그 나이에 비해 그 머리 머리가. 스타일과 노랑머리와 그 긴 머리가 마음에 안 들었어. 정말 마음에 안 그러니까 드는 북한의 거예요. 감성에는 네. 전혀 맞지 않는 거지. 그리고 이게 탑 잠바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입고 오고 그게 너무 저는 이질적으로 느껴졌고 되게 경멸스러웠어요. 왜냐면 북한에서만 살고 중국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인 거죠. 혹시 그러면 그 간수라고 해야 되나? 요 애들은 그 애들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중국이 어떤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던가요? 그건 잘 모르겠죠. 그런 얘기는 안 했고 이런 거였죠. 야 이간나야 너 이제 중국에서 뭐 잘 먹고 잘 살았나? 그렇게 하고 쌍욕 같은 거 약간 성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중국 새끼랑 떼놈 새끼랑 붙어 먹으니까 좋더나 막 이런 그런 얘기들은 이제 해가지고 성적으로 좀 모멸감을 주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저는 처음에는 그래 잘한다는 아니지만 그래 그런 땅에까지 가가지고 그런 중국 놈들이랑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좋았냐? 약간 이런 거는 처음에는 있었어요. 아 당연히 처음엔 있지. 그때 뭐 저는 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근데 잘 모르니까. 지금 보면 미안하죠. 생각해보면. 우리 다 어떤 나쁜 잘못된 교육의 잔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나왔어요? 보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그러면 실행을 했나요? 저는 2월 달에 나와가지고 5월 달에 일단은 탈북한 사람이니까 좀 회복을 딱 해가지고 한 달 만에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 어머니께 오픈을 딱 했는데 어머, 아버지가 어떡해. 막았어요. 몇 우리 아버지는 완전한 빨간 당원이시니까 아예 저의 신발과 옷을 싹 다 창고에 가둬놓고 이제 저보고 못 간다고 해가지고 안 가겠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고 근데 말하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엄마하고 언니한테만 한 달 만에 아버지가 나 저를 풀어놨어요.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지 하고 그래서 한 달 만에 다 풀어놔서 이제 밖에 슬슬 다니면서 이제 장사 할게요 다시 언니랑 슬슬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조금 느슨해진 틈을 타가지고 4월 달에 엄마하고 언니한테만 얘기하고 저 이제 갔다가 사실 저는 한국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한국까지 가려면 이제 선을 밟아야 된다고 이제 들었기 때문에 중국까지는 일단 가는데 일단은 돈을 주고 좀 안전하게 넘자 많이 들었으니까 일단 돈을 준비를 했고 중국에 가면 일단은 어떻게 됐든 8년은 가겠다. 나이가 어리니까 1차적으로는 어찌됐건 좋은 데를 가든 나쁜 데를 가든 1차적으로는 8년은 가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때 가서 보자라고 해서 이제 8년 갈 걸 각오했고 해령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엄마 보고 가겠다고 할 때 엄마의 그 마지막 헤어지는 어떤 반응이나 이런 거는 어땠나요? 지금 엄마가 사실 돌아가셨거든요. 네. 북한에서 돌아가셨고 지금도 참 죽어도 이제는 잊혀지지 않을 장면이기도 한데 북한에 저희 집이 이제 단독주택이었어요. 미닫이 문이 있고 신발 벗는 데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뇌출혈로 오셔가지고 하반신이 조금 이제 불편하신 불편하셨구나. 상황이었어요. 근데 갔다가 내가 돈 벌어갖고 막 올게 했었던 거죠. 왜냐면 제가 이제 모셔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팔려가는 어찌됐건 돈을 벌고 다시 넘어오거나 엄마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할 거야 라고 이제 했던 건데 근데 저희 엄마는 이제 짐작을 하셨는지 이제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오지 말고 너만 가서 그냥 잘 살아라. 어차피 너 여기서 이제 살아봤자 여기 미래가
없다. 우리 엄마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미닫이 해서 딱 나오셨는데 울지 말자 이러고 나왔어요. 근데 그 신발 벗는데 약간 턱이 있으니까 내가 신발 신고 딱 돌아서 했는데 엄마 내가 갈게라고 해서 손 딱 잡는데 우리 엄마가 약간 이렇게 백발이셨어요. 마지막에 하셨던 말이 애기 나면 꼭 산후조리 꼭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산후조리 못 하셨구나. 그게 아니라 가면 오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혼자가 되니까 당부인 거죠. 그러니까 산후조리 해줄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걸 아니까 여자는 아기 나면 산후조리를 잘해야 되니까 하시는 말이 아기 낳고 찬 거 먹지 말고 호박을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그렇지 않은데 북한은 아기 낳고 호박을 안 먹여요. 왜 안 먹이죠? 저도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호박을 붓기 뺀다고 먹이는데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희 이모도 그랬어요. 호박을 먹고 이가 다 빠진다고. 북한하고 남한이 좀 다르네요.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돌아오지 말아라. 너만 잘 살면 되고 형제들 도와준다고도 하지 말고 직감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엄마랑 더 있으면 이제 나 못 나올 것 같더라고요. 맞아. 엄마 갈게 하고 집 앞문을 닫고 딱 한 7발자국 정도 걸어 나오면 대문이거든요. 대문을 나오는데 대문을 못 닫겠더라고요. 저는 나올 때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남동생이 마지막으로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게 마지막 나오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부엌에서 이렇게 밥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가스로 섰는데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같이 만들었어요. 창문 옆에 서서 아버지가 밥을 막 볶으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길을 알아보러, 탈북의 길을 알아보고 겨울에 넘는다 생각하고 9월이었기 때문에 가는데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디 가냐 그러니까 전 늘 밖에 외부에 나가서 숙박하고 이랬으니까 저 관광 나가는데 손님 있어 나가는데 2박 3일에 귀국시키고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그냥 그러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엄마와의 어떤 마지막에 어떻게 헤어졌는지 좀 기억이 없거든요. 엄마는 어디 장사하러 가셨고 해가지고 탈북민들이 다 여기 와서 가족과 함께 오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 오신 분들은 그 아픔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 이보연 씨도 혼자 왔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마지막에 어떤 저희 아버지도 다 북한에서 돌아가셨는데 제대로 된 고기도 제대로 된 술안주도 드시지 못하고 늘 깡술로 세상살이 한탄하던 그런 부모님들이 생각나서 저는 술을 넣고 돼지고기 안주 이렇게 넣을 때마다 제가 가슴이 묘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 돼지고기 하나 소금 넣고 맞아. 깡술 마시면서 세상을 한탄하시던 우리 아버지. 그 돌소금. 그거 술 한 잔 돌 그 소금 하나 이렇게 혓바닥에. 그게 북한에서 아버지들이 일찍 돌아가신 게 제대로 못 먹으면서 깡술 마셔서 그래서 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중국에서 살면서 어떻게 한국에 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나요? 감사한 게 저는 중국에 이제 돈을 주고 건너다 보니까 좀 힘이 있는 이제 보이부 정치지도원이 이렇게 힘쓰다 보니까 단독으로 이제 브로커가 넘기게 됐고 또 넘긴 브로커가 저를 한국까지 보내는 행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 팔려가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 넘자마자 3개월 만에 한국행을 받게 됐어요. 그 브로커의 친척집에서 도우미 일 조금 하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선교사를 만났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안가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제가 2007년도에 넘어서 2009년도에 한국에 왔잖아요. 그런데 한 1년 반 2년 걸렸어요. 진짜 거의 딱 2년 걸렸는데 그 2년 동안에 중국에서 뭐 어떻게 뭐 살면서 막 이렇게 뭐 팔려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고생은 안 했는데 거의 갇혀 있었어요. 안가 생활을. 2007년도에 딱 넘어서 5월 달에 같은 해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한국 가야지라고 했는데 2008년도에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서 2007년도부터 이게 단속이 심해졌지. 단속이 엄청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8월 달에 딱 모여서 11월쯤에 움직여야지 했는데 그때부터 엄청 경계가 심해지면서 선교사님들이랑 이제 목사님들이랑 이게 기도를 좀 더 하면서 시간을 가지자라고 하면서 안가에 가둬놓기 시작한 게 1년 넘게 걸린 거예요. 어머 어떡해. 그럼 그 안에서 뭐 하셨어요? 성경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정말 성경을 2번 쓰고 찬송가 찬양가 부르고 그 안가 생활에서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중국말을 모르니까 그치. 중국에서 뭐 살거나 뭐 이런 그치, 것도 그치. 아니고 장마당이 어딘지 길도 잘 모르지 가도만 노니까 나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렇다고 막 소리 지르지도 못해요. 주변에 다 중국 사람들인데 막 이상한 조선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이제 신고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장 다 봐주는 거 가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몰래 그냥 주말에 선교사님이 오면 잠깐 선교사님이 데리고 나가서 산책 그냥 살짝 아유. 산책만 하고 들어오고 이게 다였거든요. 그러면 그 방에 그래도 안 가라고 하시면 이렇게 집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을 거 집안에 아닙니까? 월세집. 텔레비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TV가 없었어요. TV가 없었고 그냥 이제 아니 텔레비도 안 놔주고 뭐 그럼 진짜 성경에만 매달린 거네요? 성경만 보고 TV가 너무한 거 아니야? 선교사님이 보여주는 이런 태블릿 PC 같은 지금 보게 되면 약간 노트북도 아니고 옛날 노트북인가 봐요. 네. 요만한 건데 노트북 같이 생기긴 했는데 정말 모니터가 요만하더라고요. 그걸로 해가지고 뭘 보셨어요? 그냥 약간 한국 드라마 같은 거 약간 이렇게 보여주는 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때가 한국 드라마는 처음 보셨던 거예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는 접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고 이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 안 가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마음 놓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 마음은 좀 편하잖아요. 네. 북한보다는. 보셨던 드라마가 뭐예요? 근데 거기서는 안 봤어요. 북한에서는 제일 처음 봤던 한국 드라마. 북한에서 이제 철장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밀수하는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주는 게 또 중국 쪽에서 받는 게 남한 드라마 CD들 이런 거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남들보다 남한 드라마 CD를 많이 접하기는 사실은 많이 봤어요. 그러면 보면서 너무 막 멋있다. 너무 멋있었죠. 생각했던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때 제일 좋았던 게 남한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진짜일까? 돈 쓰고 살고 막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저런 부자들 외에 옛날 남한 드라마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라면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부잣집 사람들이 네. 상 차려놓고 이렇게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은 고시원 같은 데서 이렇게 있는데 라면 먹고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그래 알겠어. 저렇게 잘 산다고 자본주의 사회니까 지주 자본가들만 잘 사는 나라가 네. 바로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알겠어. 근데 못 사는 사람이 라면 먹는다고? 먹을 게 없어서 라면 먹는다고? 먹을 게 없고 살 것이 없어서 고시원에서 저렇게 산다고? 그래도 돈은 벌잖아요. 그쵸. 일을 했더니 돈을 버네?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치. 돈은 못 벌고 뭐 하고 한다면서 라면 먹고 다니고 빵 사 먹고 다니고 북한에서 빵 하나 사 먹기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벌어 빵 한 개 산다 그러잖아요. 네. 빵 사 먹을 돈이 없어서 한 식구 먹을 죽거리를 사는 게 힘들어서 빵을 못 사 먹는데 맞아. 한 끼 때우려니까 샌드위치 먹고 있고 먹을 게 없어서 간단하게 먹으려니까 라면 먹고 있고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김밥 사 먹고 있고 난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제일 보던 중에 드라마에 뭐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뭐가 있어요? 난 제일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첫 번의 드라마죠? 무슨 뭐 겨울연가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제일 그냥 기억에 남는 게 이브의 모든 것. 아 이거는 장동건과 그 채연 씨가 나오는 드라마. 정윤아도 이야기하더라. 호텔리어가 나오는 거라 했나? 아니. 아나운서인데 그 장동건 씨 아나운서, 채연 씨가 아나운서고 우리 그 지금 이번에 펜트하우스에서 김소연 씨도 아나운서예요. 네. 그래서 그 장동건 씨가 나오는데 와 정말 그렇게 생긴 남자를 처음 봤고 네. 그렇게 예쁘게 웃는 여자를 처음 봤고 그렇게 예쁘게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남한 드라마 연예인들을 처음 봤어요. 맞아. 그거 정말 감정이 경이롭죠. 저도 네. 태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접했던 한국 드라마가 사실은 한국에서 히트치지 않았다는데 제일 감동으로 짠하게 기억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무슨 겨울연가 뭐 네. 이러잖아요. 근데 나이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 이브의 모든 것이 너무 저기였고 그 다음에 재밌었던 게 토마토. 그런 드라마도 있었어요. 네, 토마토. 노래도 나는 지금도 기억나요. 그 지금 저는 차에서도 듣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옛날 90년대 드라마인데 그런 줄리엣의 남자. 아, 나 그게 줄리엣의 남자. 첫 드라마예요. 차태현 씨 나오는 거 줄리엣의 남자. 나 그거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그게 북한에서 봤던 제일 첫 드라마 근데 영접이었어요. 한국 사람들 여기서 줄리엣의 남자 몰라요. 몰라요. 유명하지 않더라고. 근데 나 그 추억이 있어서 한국에 와서 그 드라마를 3번, 4번 돌려봤잖아. 줄리엣의 남자. 나 너무 난 너 옆에 딱 붙어서 먹는 무슨 백수벌레가 될래 하는 그 대사가 대사가 무슨 줄리엣의 얘기일까 남자. 이러면서. 줄리엣의 남자. 나 저 너무 좋아요. 그거. 진짜 너무 좋아. 거기에 부위가 소고기면 소고기인데 고기 같은 거 막 썰어놓고 맞아. 치잖아요. 그거 신기했어요, 그게. 그런 게 신기한 거지. 맞아. 그러니까
왜 저런 거 우리 속이려는 걸 거야 하면서도 그런 걸 보면서 북한은 소고기 이런 게 딱히 뭐 없잖아요. 저는 소고기는 독일산 소고기지. 또 독일산 그냥 저는 냉동 이런 거 소고기는 봤지 돼지고기도 시장에 가면 막 이렇게 썰어놓고 이렇게 팔지 그런 걸 못 보잖아요. 백화점도 저는 북한은 일백화점, 미백화점 다 가봐도 외국인 백화점, 달러 백화점도 가도 그렇게는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와 저런 백화점에 가서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저렇게 돼 있다고? 응. 경험하고 싶었어. 너무 그런 게 좀 부럽긴 했죠. 장면 부럽고. 하나하나를 해석하고 연구하고 뜯어보면서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가면서 응, 봤던 맞아요. 그런 게 한국 드라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연인들끼리 약간 별것도 아닌데 약간 키스, 연인들끼리 항상. 순간적으로 뽀뽀하는 이런 것만 나가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개했어. 완전 촌스럽고 응, 미개했었죠. 우리 오빠들은 또 보지 마! 막 이러고 있고 또 입을 씌워놓고 막 응. 본인들은 보면서 저도 20살이었는데도 어리다고 하면서 또 못 보게 입을 이렇게 막 북한은 그렇죠. 응, 너 그런 조그마니까 장면 보지 마. 자체도. 근데 어른들도 또 쑥스러워하잖아요. 또 우리 아저씨 같은 경우도 또 넘겨 좀 이러고 어른 그러니까 나뿐만 맞아. 아니라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괜히 쑥스러워서 또 좀 이러는 거 같이 있잖아요. 그걸 보는 것 자체를. 네, 보는 것 자체를 참 그거 보면 그 사랑이라는 게 사실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그 좋아하는 감정이 고유의 감정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도 태어나는데 그 성을 너무 천시하고 나쁘다고만 그쵸.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예로 결혼하는데 남자가 여자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가지고 전날 밤에 그 곤욕 치렀다는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닌 거예요, 진짜. 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에서 저희 때도 그랬던 게 자전거 뒤에 우리 이렇게 앉아갈 때 이렇게 잡고만 있어도 쟤네 결혼하냐? 이러잖아요. 맞아. 자전거 뒤에 앉아가면서 여자가 이렇게 앉아서 남자 허리를 이렇게 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쟤네 사귄다, 쟤네 결혼하네.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소문 나게 맞아요. 되면 안 된다. 찍혀가지고 결혼도 못한다 쟤는 그래서요. 누구 뒷공무니 타고 저기 어깨춤 잡고 다니던 애인데 찍히잖아요, 그게. 그거 자체가 너무 미개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항상 행실을 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남자와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맞아요. 흐지부지 하면 그 여자는 해픈 여자가 되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대화 자체를 아예 단면처럼 잘라내시는 맞아요.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남자랑 함부로 말하지 않고 안 섞으려고 처녀가 돼서 되게 경계했던 그런 사건이 있죠. 그 대부분 그렇게 살았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미개하게 살았죠. 살았어요. 미개하게 살았죠. 자, 그래서 그 한국 드라마도 왜 안 보여주고 그랬을까요? 거기서는 난 그게 좀 안가에서 있을 때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 이제 북한에서 와가지고 좀 집중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약간 그게 좀 강한 선교사님이었고 강한 안가의 생활들이었어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이보현 씨를 막 째려버리지. 근데 우리 자체가 또 이게 괜찮아지겠지 빨리 가야지 이런 거였지 그 TV가 없으니까 또 TV 놔야지 또 이런 것도 몰랐었고 근데 말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또 근데 알고 봤더니 그쪽에도 남한 드럼 있다는 거를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몰랐던 거죠. 그런 걸 놔줬으면 1년 반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쵸. 조금 더 견디기 네, 쉬웠을 몰랐던 것 거죠. 같은데 그걸 혼자 있었어요? 한 10몇 명 있었는데 한 위험성 때문에 4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만 두고 방을 이렇게 몇 개 잡아서 이렇게 다 갈라놨었어요. 그럼 싸울 수 있으니까 네. 스트레스가 그쵸. 올라와서 그래서 그랬었구나. 그러다가 언제 입국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있다가 2008년 그게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또 출발한다 하다가 또 못해가지고 맥주 축제를 또 했어요.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진짜? 맥주 축제를 해서 또 이제 한 2달 멈췄다가 11월 달에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8년 11월에 출발을 해서 저희는 또 특이하게 남들이 다 오는 태국이랑 뭐 라오스 이런 데로 안 오고 미얀마를 통해서 왔어요. 네. 그래서 미얀마를 통해 가지고 와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중국에서 출발을 해서부터 한 일주일도 안 걸려서 저희는 미얀마로 바로 들어갔어요. 빨리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미얀마로 바로 딱 들어가가지고 한 며칠 안 있어가지고 참사님이 오시더니 이제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네. 여권 사진 찍자고 해가지고 와 만세 불렀죠. 그래서 드디어 간다 해가지고 너무 이제 4명이 다 기분이 들떠가지고 이제 여권만 나오게 되면 20 며칠 날이면 이제 떠납시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한 보름인가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제 20 며칠 날 간대요라고 해가지고 우리 막 좋아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직원이 한 분이 오더니 우리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왜 못 가요? 또 무슨 일이? 그때 무슨 일이 없었는데? 있었어요. 뭐예요? 큰일이 있었어요 그때 2008년 11월에 큰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셨어요? 아니 글쎄 라오스에서 탈북하던 8명이 탈북하던 사람들이 잡힌 사건이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진짜? 한국에서 막 인권단체에서 걔네들 북송시키면 안 된다고 해 라오스에서 가던 친구들이 잡힌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인권단체에서 나서가지고 북송시키면 안 된다고 해서 난리 났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비행기 잡혀가지고 다 뜬다고 했다가 미얀마 정부에서 막은 거예요. 이게 미얀마랑 북한이랑 약간 서로가 이렇게 우호가 네. 지간이다 보니까 막은 거였어요. 일단은 조금 조용해진 다음에 하자라고 해가지고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올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걔네를 엄청 미워한 거예요. 걔네 이것들은 하필이면 왜 그때 잡혀가지고 우리를 못 가게 하냐. 근데 그게 잡혔는데 이제 미얀마 정부에서 일단 쉬쉬쉬쉬 하다 보니까 우리를 열어 안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까지 막히다 보니까 몇 월까지 그게 기다리셨습니까? 기다린 게 1월 달까지 기다린 거. 그래도 한 11월, 12월, 1월 해가지고 근데 1월 마지막 20 며칠 날 떠나다 보니까 만 3개월을 있은 거죠. 거기. 1월 달에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네, 이제 1월 달에 이제 비행기를 저희는 2번 갈아탔어요. 태국 공항에 가서 태국 공항까지는 이제 참사님 대사관의 참사님이 태국 공항까지는 같이 동행을 하셨는데 태국에서부터는 저희끼리 이제 타고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나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게 되면 어떻게 해가지고 가라. 근데 이제 비행기 타는 멀미나게 되면 이제 귀를 이렇게 쭉쭉 잡아당기고 쭉 잡아당기게 되면 이제 멀미가 좀 없어질 거고. 그거 이제 비행기 타게 되면 이제 누가 물어봐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잠만 자다 이제 깨게 되면 아침에 내릴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비행기 딱 내리게 되면 다 데리러 나오니까 너희는 그냥 쭉 나가다 보면 너희를 이제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너희를 이제 데리고 이제 다 갈 거다.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짐이 이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요만한 진짜 가방 하나 그냥 이게 매는 잠깐만 가방. 그죠? 그냥 진짜 맨몸 하나 이렇게 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행기를 딱 탔는데 비행기를 타보고 싶다는 꿈이라든가 소원까지는 없었어요. 왜냐면 타볼 수가 아예 없는 장르니까 소원이다? 난 타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꿈이나 소원까지도 다가갈 수 아예조차도 없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단은 비행기를 탄다니까 일단 너무 좋았고 그래서 비행기를 탔어. 근데 이게 그분에게도 뭐라고 못하고 저희도 좀 저기 한 게 그분도 이제 생각을 못 하신 거죠. 비행기 타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몰랐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알았지만 또 미처 놓쳤을 수도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비행기를 이제 탄 거예요. 근데 이게 탈북민들 누구나 다 겪을 거예요. 아마 이제 좌석이 있으니까 좌석까지는 어떻게 이제 그래도 젊었으니 저 자리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탁 찾아갔는데 좌석이 이제 양쪽 날개가 있고 가운데 이게 6자리인가 있는 거에 우리가 이제 4명이 이렇게 쭉 이제 앉았거든요. 앉았는데 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새벽 비행기여가지고 밥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항공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식사 메뉴를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 이제 말투가 좀 저기 하니까 일단 그냥 자는 척 하자라고 했는데 계속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할아버지 한 분은 이제 할아버지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앞에다가 이제 메모지를 이렇게 붙여놓고 가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 언니는 뭐라고 시켰고 난 이렇게 있다가 언니 뭐 시켰어요? 언니는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럼 뭐 이게 치킨 뭐 이렇게 해서 주세요. 해가지고 저 시켜서 근데 할아버지가 지금 못 시켰잖아요. 네. 돈 내고 안 내는데 이 언니는 중국에 조금 살던 언니여가지고 이제 비행기 돈 안 내는 건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전달은 안 되잖아. 근데 할아버지 뭐 드실래? 아무거나 시킬래? 아무거나 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돼요.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 이런 거 했는데 안내는 예 아저씨는 뭐 드릴까요? 했는데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 이렇게 했어. 근데 할아버지가 또 틀리었어요. 또 근데 입을 막고 약간 웅얼웅얼 대면서 아무거나 주세요. 근데 안내원이 오므라이스 드릴까요? 근데 오므라이스를 갖다 드리고 아무거나 주세요라고 했는데 오므라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오므라이스를 드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제 아니까 아무거나 달라고 했는데 이제 할아버지는 오므라이스를 드시니까 너무 둘이서 지금 계속 무섭거든요. 만족해 하시던가요, 할아버지 오므라이스 드시면서? 할아버지 입에는 맞죠. 그치. 또 이제 한국식이니까 그런 거 알잖아요. 우리 한국 오니까 한국 사람들 특징 빨리빨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더 빨리빨리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우리도 거 빠르지. 우리는 더 빨리빨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약간 앞쪽 자리에 또 이제 좌석이 됐었어요. 제일 웃긴 게 우리는 그거 사실 한국에 온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제일 웃긴 에피소드가 아닐까 싶어요. 국정원들도 놀랐던 게 딱 이제 한국 비행기가 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도착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뭐 도착했습니다. 뭐 입국 뭐 축하드립니다. 근데 안심된 건 맞았지만 일단 뭐 살았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놀라웠던 거는 일단 빨리 나가야 돼.
왜? 도착을 했으니까 빨리 나가가지고 얼른 나가자 이거 세상을 해가지고 보고 싶다 이거지. 세상을 빨리 보고 싶다 해가지고 우리는 누구보다 빨리 나가야 돼라고 해가지고 뭐 짐이 일단은 뭐 남들처럼 캐리어 내리고 이게 없으니까 그냥 딱 들고 지금 비행기가 멈출 때까지 다 앉아있어요. 딱 이렇게 메고 있다가 딱 멈추자마자 1등으로 딱 나갔어요. 딱 내려가서 지금 4명에서 지금 차증 했는데 일단 뭐 안내표가 있으니까 우리는 출구 쪽으로 해가지고 쫙 뭐 짐 찾을 것도 없으니까 다 해서 나간 거예요. 출구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너무 재빨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치, 늦은 놈도 살고 빠른 놈도 사는 그러니까 거야. 이게 빨리 출구만 무조건 찾아가서 나가야 되니까 이제 쫙 찾아서 나가는데 여권을 이렇게 바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빨리 나갔어도 일단은 출국장에 나가는 거는 맞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또 하는지도 봐야 되니까 앞서 나가가지고 앞에서 조금 기다려서 다른 사람들 이제 여권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나가자라고 해가지고 따로따로 나가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제 천천히 나가자라고 해서 먼저 언니가 이제 앞에서 섰어요. 앞에서 언니가 먼저 나가가지고 여권을 탁 우리는 그 여권 자체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 남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사진을 붙여서 나가는 건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나갈 때 뭐 걸린다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미얀마랑 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온 거니까. 그래가지고 탁 나갔는데 언니가 옆에서 빠지라고 하더니 언니가 쑥 빠지더라고. 나가지 못하고. 왜 빠지지? 근데 이 언니도 놀란 거예요. 왜 빠지지? 그 다음에 이제 줄 섰으니까 할아버지가 나간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갔는데 할아버지도 딱 보시더니 다른 사람들 지금 다른 옆에서 나가는데 할아버지도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하고 같이 나간 애기 5살짜리가 있었는데 총 4명이었는데 애기도 빠지고 할아버지까지 빠진 거예요. 이제 나 혼자 나왔는데 튀어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나가지 못하고 근데 이제는 도망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요건을 따는데 지금 같은 일행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이랬죠. 했더니 그럼 나보고 이제 보지도 않고 막 나가라는 거예요. 저희 이거 탈북민이고 저희 지금 여기 탈북해서 왔고 저희는 여기서 지금 자수하려고 지금 왔는데요. 라고 다 말씀드렸는데 요건에 문제가 있나요? 라고 했더니 일단 여기는 못 나간다. 일단 나오래요. 그래서 일단 빠져가지고 도망가자. 뭔가 잘못됐다. 도망가자. 근데 이제 그 요셉이라는 애가 있어요. 야 요셉이 어떡하냐 할아버지 어떡하냐 도망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러면서 이 4명이 다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한국까지 왔는데 뭐. 한국까지 왔는데 이렇게 걸리니까 갑자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거를 국정원 직원이 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막 심장이 막 도망가야 되나 했는데 지금 거기는 사람들이 꽉 찼지. 이 사람 전화로 지금 콜 부르자니까 저쪽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막 나오더니 몇 명이 왔습니까? 2명이 나오더니 저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딘가로. 그러더니 이렇게 약간 사무실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더니 저희 보고 앉으래요. 이렇게 사무실인데 다 이렇게 공항 직원들 또 정복들을 이렇게 입고 있잖아. 근데 저희를 앉으라고 하더니 한쪽 구석에 이렇게 뭐라더니 저는 구석에 이렇게 쭉 앉아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고 있는데 서로 그 사람들 전화들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지금 몇 명이 와 어디십니까? 막 이러는데 전화들을 막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 왜 거기 가 있답니까? 한참인데 어떤 이만큼 키 큰 사람이 정말 잘생긴 분이 두 분이 이런 코트 있잖아요. 그 야인시대에 나오는 롱자켓 이런 걸 입고 와 이러고 달려오시는 거예요. 막, 누구예요?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이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랬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이거예요. 그치. 그래서 아니 우리 나가라고 해서 왔다니까. 아니 대부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내리게 되면 모르니까 거기 서 있거나 어스방어스방 가만히 서 있다가 남들 그치. 뒷공무리를 쫓아 나오거나 천천히 나온대요. 길을 모르니까. 당연하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니까 눈치 보고 따라가는 거지. 눈치 보고 따라 나오거나 하게 되면 자기네는 그걸 보고 저것들이구나 하고 잡는데요. 근데 자기네 보면 비행기 그 내리는 사람들 그 앞에 이러고 기다렸대요. 근데 분명히 그런 애들이 없어가지고 이게 비행기를 안 탔나? 이러고 지금 서로 통화하고 그 대사관이랑 지금 오히려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얘네 비행기 안 탔다, 안 내렸다. 행색이 어떻고 지금 옷을 어떻게 입었고 어떻게 해서 지금 애기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여자 2명이다라고 했는데 없어. 안 내렸다, 없다. 길을 헤매는 애들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참사님은 분명 우리를 타는 거 봤는데 안 탔다지. 이 사람들은 지금 길 헤매는 사람은 없지. 다 잘 나갔지. 너무 똘똘이 문제인 거야. 어떻게 나갈 생각을 다 하지? 엉뚱하게 지금 여기 공항에서 지금 국정원도 이게 연결망이 있나 해가지고 오늘 우리를 픽업하러 오신 분들한테 연결돼가지고 당신들 지금 얘네들 픽업하러 나갔다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하니까 역쳐먹고 지금 우리한테 막
하필이지 너희들은 지금 도대체 뭐냐고 뭘 안다고 1등으로 나와가지고 여기 이러고 있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잡혀 있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비행기 도착해서 딱 있으면 거기서 한 100m도 안 움직이는 거기에서 기다리면 누군가 와가지고 인솔해서 저희는 인천공항에 앞으로 오는 게 뒷문으로 빠지게 뒷문으로 됐는데 여기 이 날쌘돌이들이 앞쪽으로 선서 쳐가지고 몽땅 앞문으로 지금 거의 다 지금 남들이 출구까지 다 거의 출국하는 나간 것까지. 거야. 비상 걸린 거지.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난리가 나고 우리는 그쪽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이제 적십자병원으로 들어갔는데 병원 들어갈 때까지 꿍시렁 되는 거예요. 자기는 데리러 피고 하다 이런 애들 처음 봤다고 이 사람들 지금 화가 난 거죠. 일단 욕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깐초이구나 이러면 그냥 뭐 사이로 튀는 거야. 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응? 조그만 것들이 뭣도 모르고 거기까지 그렇게 출국장까지 뛰어나가냐고. 우리는 그거였어요. 찍고 나가면 거기서 누가 우리를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나갔구나. 네, 빨리 이제 어떻게 나가고 싶으니까 우리는 나간 거였는데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따로 뺄 줄은 뭐 꿈에도 뭐 공항 뭐 이런 것도 나가 못 봤으니까 맞아. 몰랐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아주 북한식 표현으로 이야기한 빨개돌이처럼 너무 먼저 나가서 진을 문제가 치고 된 있었던 거죠.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적십자병원으로 이제 예. 갔는데 거기서 또 놀랐던 게 저는 인천대교 보고 놀랐어요. 멋있죠.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서 평양에 그 김일성이 죽었을 때 삼서역으로 나가는 그 군수산 기념궁전으로 나가는 그 도로를 이렇게 처음 깔았을 때 그 도로가 이렇게 쫙 가로막혀져 그 빵 뚫린 도로를 북한에서 제일 멋있는 도로가 나한테는 그거였어요. 네. 오, 여기는 인천대교 그 새벽에 우리가 내렸으니까 새벽에 이렇게 막 동이 막 푸름푸름 이렇게 올라오는데 가로등이 쫙 이렇게 날이 다 밝아오는데 가로등이 다 켜져 있고 그 바다 한가운데 그 이만큼 넓고 16차선인가 되는 도로를 이만큼 차들이 쫙 지나오는데 오늘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실물을 그렇게 이제 버스 안에서 이렇게 내다보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바다 한복판으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너무 신기했고 이 밝은 대낮에 가로등이 켜져 있어? 이거 있잖아요. 전기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착 대교를 넘어갔는데 나 어디로 가는가 했는데 병원으로 데려가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서 바로 병원 가죠. 그래서 병원 가는데 저는 거기서 좀 놀랐던 게 좀 무서웠어요. 저는 병원 간 게. 왜요? 왜냐면 북한에서 봤던 영화 중에 두 병사라고 해가지고 그 남한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친구들인데 맞아. 그 사람들 이거 죽었잖아요. 실제로는. 실제 죽어? 아니, 실제 죽어서 우리 학교 선배예요. 왜 죽었어요? 죽었어요, 실제로. 그 오빠들이 없어요. 죽었는데 그냥 암암리에 그냥 우리 학교에서 떠들어가지고 소문이 난 게 무슨 피 말르는 병 걸려가지고 죽었다. 뭐 그때 우리 소문은 막 암암리에 소문. 난 그게 유언표 같아요. 남한에 가서 남한에서 준 음식이랑 남한에서 뭐 뭔가 피 뽑고 뭐 해가지고 주사 맞아서 그때 그쵸, 당시는 그쵸. 그게 죽게 하지 돌았잖아요. 않고 서서히 말라 비틀어지게 5년, 10년을 두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사람을 죽인다고 네. 그런 유언비어가 많이 돌았는데 설마 우리도 그런 유언비어 같아. 돌아서 그 오빠가 우리 선배가 우리 오빠는 은땡 중학교라고 선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는 게 그 엄마가 오빠 남한에 갔다 와가지고 그 오빠가 왔는데 그 엄마가 기절했었어요. 왜요? 아들내미 사고 쳐가지고 잡으러 온 줄 알고. 아 진짜? 네, 그 우리 학교 선배였고 동네였으니까 알았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걸 알았는데 딱 조사하는데 이제 키 재고 뭐 몸무게 재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딱 근데 이제 피를 뽑는 거예요. 순간 그 사람이 순간에 그 탁 스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봤던 영화 두 병사라는 생각 딱 들면서 나 이거 피 뽑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나도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살짝 그때 겁을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봤더니 이제 신체 검사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밥 먹이고 대성공사로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막 그 대성공사 예전에 시흥에 있을 때 난 들어갔던데 이게 막 산길 같이 막 꾸불꾸불 들어가는데 맞아. 이게 또 이제 한바탕 욕 먹고 병원 들어가서 또 한 번 쫄았지. 바짝 긴장했는데 그래서 산길 따라 들어가는데 이거야말로 남산지하실 들어가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남한 사람들 보니까 또 체통들이 다 이게 크시잖아요. 키가 진짜 네. 크죠. 그리고 좀 머리도 좀 약간 우리 북한식으로 나는 약간 뽀대나게 깎았다가 쫙 이렇게 멋있게들 다 깎고 근데 코트 심지어 또 선글라스는 왜 끼고 있었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곰 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북한에서 보여주던 그 일본 놈들 시계에도 봤던 뭐 벤치 막 뒤에 막 이런 게 막 검은 도구들 막 걸려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의자 막 전기 충격기 네, 막 네. 그런 것도 상상이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안내를 해주는데 이렇게 창고 같은 데를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플라스틱 박스 같은
같은 거 이렇게 네, 하나씩 네. 탁탁탁 주더니 신발 사이즈 물어보고 뭐 옷 사이즈 네. 물어보고 탁 이러더니 신발 탁 하나씩 놔주고 예, 옷 탁탁 하나씩 놔주더니 심지어 여자들은 여성용품까지 이렇게 톡톡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살짝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사람이 약간 뭉클해지는 그치, 느낌? 당연히. 왜냐면 여자들 용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북한에서 저는 그렇게 못 살지도 않았는데 따로 그렇게 써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 써봤냐면 여자 군인들이 시장에 나와서 배가 고프니까 여자들 그 생리대 같은 걸 내다 팔아요. 그러면 그 군인들 나다 파는 걸 이렇게 사서 써본 적은 있거든요. 그러고는 다 그냥 옛날 재래식처럼 썼지 여기는 뭐 생리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자로서 존중받는 느낌? 그쵸. 난 생리대를. 그 생리대 하나 보고 나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북한은 감옥 같은 데 들어가도 생리대 제공 같은 건 생각도 안 하는데. 감옥이 뭐예요? 한국은, 집에서도 못 써봤죠. 집에서도 못 한국은 써봤죠. 저는 딱 나올 때 거기서 심지어 고무줄까지 2개씩 넣어주세요. 맞아요. 그리고 머리빗까지 챙겨주는 맞아, 그 섬세함에 되게 섬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아니 빗 같은 거는 야 방에 하나 넣고 너네 돌렸어라고 할 수 맞아요, 있지만 맞아요. 매 개개인에게 거울도 머리 주잖아요. 고무까지 탁상 거울까지 거울까지. 이렇게 챙겨주는 그 맞아. 섬세함에 너무너무 놀랐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대접도 있지만 한 여성으로서 대접받는다는 거 알고 한국에 와서 알았던 게 인간이 가진 권리라는 게 바로 인권이라는 걸 알았고 자유라는 거를 그때 알은 거죠. 자유라는 단어는 알았지만 그 자유에 속한 의미를 이제 몰랐던 거죠. 무슨 이동의 자유, 여행의 자유, 직업의 자유, 교육의 자유 이런 거를 우리는 그냥 자유, 노래도 있잖아요.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질 때 자유권을 똑같이 가지고 나다. 그러니까 노래가 그냥 그렇구나 이랬지. 그거에 대한 의미를 몰랐어. 사회주의 사회인데 사회주의가 뭐예요? 저 대답 못해요. 못하죠. 사회주의가 뭔데요? 그런 거 하나에 감동받았다는 거는 얼마나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여성으로서 얼마나 몰랐고 얼마나 무시당해왔고 얼마나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았었냐를 좀 느끼게 했었고 그거에 때문에 이제 뭉클했던 것 같아요. 저도 나올 때 남자 몇십 명, 뭐 여자 몇십 명에서 한 그 태국행 비행기로 내려서 쭉 오는데 남자들도 좀 뭐라고 하지 숭숭한 감정에 휩싸이나 봐요. 근데 그 눈빛을 봤는데 대부분 눈가가 촉촉해졌죠. 맞아. 아마 북한에서 평생 50년, 60년 살았어도 그런 생필품을 누구에게서 선물로 받아본 경험조차도 없던 북한 주민들이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그거 처음 받는 순간 대부분 저는 그게 제일 진하게 감동의 어떤 여운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또 국정원에 들어와서 좀 잊지 못할 사건 같은 게 있나요? 국정원에 들어왔는데 이미 그 태국으로 오신 분들이 100 몇 명이 있고 저희 4명이 생뚱맞게 쑥 들어간 상황이어서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었어요. 며칠은. 그래서 다 그쪽은 그 사람들 100 몇 명이 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북적북적하는데 우리는 조금 서먹서먹한 느낌이었었는데 그냥 며칠이니까 그냥 와자와자 또 이제 어울렸거든요. 신기한 거는 이제 밥 시간 되니까 다 줄 서서 이제 밥 먹으러 이제 가는데 동남아를 통해서 뭐 중국에서 이제 안가 생활을 했었고 동남아를 통해서 이제 왔었고 했다 보니까 뭐 온전한 한국 음식 먹어보거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딱 식당에 갔는데 이게 쫙 뷔페처럼 이렇게 해놓고 이게 줄 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식판에 이렇게 받아 먹잖아요. 근데 사과, 채소 이런 걸 넣고 거기다 하얀 걸 이렇게 막 버무려가지고 떠먹는 거예요. 메추리알 들어가고. 네, 메추리알 그거 들어가. 맨날 해. 근데 이렇게 사과는 분명 알겠는데 채소도 일단 있는 건 알겠는데 거기지 하얀 걸 버무린 게 그 하얀색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 처음 먹어봤다. 응. 나도 처음 이게 무슨 버터인지. 그러니까 버터라는 것도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게 되면 샐러드, 마요네즈였던 것 같아. 마요네즈 무슨 그런 거긴 한데 이거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채소니까 일단 싫고 근데 사과가 들어갔으니까 사과는 이렇게 골라 먹을 수도 없고 북한에서도 그 식사 예절이란 게 있잖아요. 네. 일단 조금 떴어요. 근데 또 고기 반찬도 있는데 또 정작에 먹고 싶어서 고기라고 해서 또 이만큼 떠왔는데 또 왜 이렇게 달아요? 한경도 음식은 또 맵고 짜고 이게 하는데 또 불쩍지근하기도 하고 맞아. 뭔가 맞을 것 같았는데 또 맞지 않는 한국 음식이 또 많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여기는 밥을 뜨고 꼭 끝에 가면 과일이 있더라고요. 맞아. 디저트. 요구르트라도 하나 요구르트 주잖아. 나오고 빵이 있고 네, 빵도 먹고 밥도 먹으라는 건가? 근데 요구르트는 또 왜 나온가? 그래서 맨날 여기다 빵 챙겨가고 요구르트 챙겨나오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때 그런 걸 알았어요. 아, 디저트라는 것도 있고 간식이라는 것도 있고 식전에 먹는 수프라는 것도 있고 샐러드.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알아가는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한국 음식이 그렇게 많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 샐러드는 아직도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맛 없어요? 아직은 맛없어요.
정착 아직 덜한 거 아니에요? 그 샐러드에 들어가 있는 치킨? 응. 네. 그건 맛있어. 치킨은 맛있어요. 그래서 나도 항상 하는 근데 얘기가 풀떼기는 안 먹어. 풀떼기는 아직 좀 그냥 그 소스는 맛있어요. 소스는 맛있어. 근데 풀떼기는 그냥 먹으면 조금 먹고. 근데 문제는 너무 신기한 게 옥수수 쌀을 파는 게 일단 없고 잡곡도 너무 비싸고 야채도 너무 비싸다는 거죠. 풀이 비싸. 풀이 비싸고 왜 그러는지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저기 국정원에서 음식 이야기하면 저는 태국에 있을 때 김치를 못 먹어봤어요. 왜냐면 태국은 김치를 안 맞다. 주거든요. 한국에 들어와서 그 첫 끼를 먹는데 김치를 2번씩이나 갖다 먹었고 그렇구나. 그 어묵 반찬에 저기 메추리알 이런 거 있잖아요. 반찬 나오는데 좀 메추리알은 한국에 와서 처음 먹어봤어요. 그래요? 북한에서 못 먹어본 것 같거든요. 저 메추리알은 먹어봤어가지고 메추리알은 알았는데 저는 북한에서 지금 말하는 게 메추리알은 먹어봤는데 어묵 반찬 어묵 반찬은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그치. 어묵 반찬도 좀 신기하기도 했었고 한국에 와서 또 신기했던 게 우리는 오징어 채 반찬을 네. 북한에서는 오징어를 반찬에 먹는 거는 크게 비싸니까. 네, 비싸니까 안 해 먹고 반찬을 잘 안 해 먹는데 네. 여기는 진미채 무슨 오징어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또 많이 말려가지고 해먹는 걸 많더라고요. 그리고 국어를 가지고 국을 왜 그렇게 끓여? 국어를 가지고 국을 되게 잘 끓여 먹더라고요. 우리는 그 마른 거 뜯어 먹어야 되는데. 북한 사람들은 마른 걸 뜯어 먹고 살짝 이제 건조된 그 명태를 밥할 때 쪄가지고 거기다 양념 발라 먹거나 간장 찍어 먹고 이런 걸 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뭐 해장해 먹는다고 무슨 이렇게 북어 이제 끓여 먹고 하는데 그 한민족이라고는 하지만 또 그런 거는 또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태가 흔하지 않은 북한에서는 그 명태를 국 끓여 먹는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그냥 간식이 없으니까 그쵸. 뜯어 먹고 이런 데 훨씬 더 좀 집중적으로 그런 식으로 먹는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북한 사람들 그 짝태, 명태 이런 거 되게 맞아요. 많이 사서 먹는 것 같아. 우리 북한 사람들 모임이 먹는 게 일단 1순위가 명태 짝태 뜯어 먹는 거죠. 그거 그 기억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난 또 지금도 뭐 퐁퐁이나 이런 게 훨씬 과자보다 퐁퐁이. 맛있고 오, 마트에 퐁퐁이. 가면 나는 항상 뽕튀기를 맞아요, 가지고 맞아요. 와서 내가 그걸 먹어. 그리고 쌀튀김 한 거 이런 거. 맞아요. 과자보다 난 훨씬 그게 훨씬 맛있는데 맛있어. 그 이유가 북한에서는 과자에 익숙하지 않고 뽕튀기가만 먹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그 익숙한 것에 우리가 더 좋은 거죠. 나도 그런 게 일단은 단맛에 아직까지 길들여지지 않았고 저도 아직도 뻥튀기를 먹고 우리 북한 사람들 중에 퐁퐁이 내리는 언니가 있어요. 아, 강원도 진짜? 한 명 있어요. 나 그거 사 먹고 싶다. 알려줄게요. 그럼 알려줄게요. 배달돼요. 그거 해줘요. 해보고 싶다. 강원도에서 퐁퐁이 하는 언니가 있어요. 진짜 북한식 그 퐁퐁 이렇게 길게 나오는 퐁퐁이 있잖아요. 저 그 언니한테서 사 먹거든요. 저는 그 퐁퐁이를 먹어요. 퐁퐁이라고 하면 이제 모르실 것 같은데 퐁 이게 띄어서 뻥튀기 하는 건데 이거는 뻥튀기긴 한데 같은 옥수수를 하는 건데 이렇게 길게 나오는 이제 뻥튀기인데 나는 그거 먹거든요. 익숙하지? 예. 있어요? 그게 맛있어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맛있어. 과자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먹다 보면 첫째 질리고 너무 달고 너무 이렇게 향이랑 이런 게 좀 옛날에 한국에 이제 유명했던 게 막 한때 난리 났던 게 뭐 허니버터칩 이런 게 맞아. 그것도 나 내 그거 취향 왜 아니야. 먹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난 내 취향은 아니야. 나 사실 진짜 모르겠다. 약간 고소미 같은 게 훨씬 더 맛있어. 그리고 그 무슨 과자야? 에이스. 맞아. 그나마 먹는 게 에이스. 에이스. 나 그거 국정원에 와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과자가 에이스. 맨날 줘. 북한 사람들 제일 많이 먹었던 게 국정원 하나원에서 제일 많이 먹는 게 아마 에이스일 거예요. 그거하고 피크닉. 맞아요. 피크닉하고 에이스 하나씩 담아서 매일 저녁 귤 하나 주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랬고 북한 사람들도 제일 좋아하는 게 껌. 풍선껌. 와우 껌. 진짜다. 몰랐죠? 진짜 이제 말하니까 생각나죠? 그걸 의외로 잘 이게 보여줘. 별거 아닌 거 쓱쓱 넘어가는데 북한 사람들 제일 와서 즐겨 찾고 북한에서 흔하게 못 먹었던 데인데 껌. 사탕이 아니라 껌. 그것도 일반 껌이 아니라 후 불면 이제 풍선을 대는 껌.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거 다 하나씩 물고 다니죠. 그래서 그 수업하는 하나원 교육장에 들어가면 껌 씹지 말라고 그런까지 붙어 있고요. 껌을 아무데나 붙이지 말라고 팻말 붙어 있어요. 근데 그만큼 북한에서 우리가 껌을 니스나 다른 걸로 만들어서 씹거나 그 다음에 씹다가 벽에다 붙였다가 다시다 씹고 이랬잖아요. 숟가락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래. 맞아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 북한 껌은 질이 안 좋아서 처음에 씹을 때하고 마지막 씹을 때 강도가 점성이 달라요. 근데 그쵸. 한국 굳잖아요. 방울 껌은 그러고.
항상 말랑말랑하잖아요. 항상 끝까지. 일단 말랑말랑하고 풍선을 불면 엄청 크게 돼요. 풍선이 되고 북한 껌은 제일 좋은 어떻게 보면 선물껌이라고는 하잖아요. 근데 선물껌은 씹다 보면 이게 딱딱해져. 딱딱해지고 다시 씹으면 점성이 떨어지면 삭잖아요. 맞아. 사가서 버려야 돼요. 껌이 맞아. 아니라 그냥 사가서 너무 삼키게 돼버리고 이제 껌이 점성이 없어지다 보면 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껌을 씹다가 삭을 것 같다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빠들 공구함 뒤져가지고 니스를 맞아. 같이 하게 되면 니스를 같이 씹다 보게 되면 니스가 쓴 그 화학 물질 냄새를 막 몇 번 뱉어내고. 뱉어. 거기나 우리랑 뱉어내면 똑같네. 똑같죠. 뱉어내서 그 화학물 냄새가 한참 빠지면 결국엔 니스를 씹는 거죠. 우리가 그 니스가 섞이면 그 다음부터 이제 풍선이 불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마지막에는 사가서 이제 다 버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또 기억나죠. 북한에서는 통밀을 씹으면 껌이 되잖아요. 그래 맞아요. 우리는 껌을 워낙에 씹고 싶은데 껌이 흔하지 않고 없으니까. 없으니까 통밀쌀을 계속 입에다 넣고 씹게 되면 요만큼 몇 알 넣고 씹고 그게 이제 좀 씹게 되면 점성이 이제 있고 맞아. 또 몇 알 넣고 씹고 또 씹고 하다 보게 되면 마지막에 걔가 껌처럼 돼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진짜 너무 씹고 싶으니까 통밀쌀을 씹어서 껌으로 만들어서 씹어봤어요. 맞아. 참. 그 하나원 불어하잖아요. 교육받고 조사하는 기간에 국정원에서는 사실 어려움이 없었어요? 저는 국정원에 와서 이제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 좀 국정원에서 저를 조사하는 분이 여자분이셨는데 우리 때 이제 사람이 워낙에 몇백 명씩 올 때여가지고 조사 이제 받을 때 간방에 이렇게 독방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독방으로 가는데 남들은 뭐 또 할 때 뭐 북한에 뭐 무슨 뭐 애국가를 써봐라 뭐 하라 뭐 했는데 저는 북한에서 뭐 거의 뭐 바로 오다 보니까 별게 없었는데 제일 신기했던 거는 위성 사진을 딱 띄워가지고 저희 집이 뜨더라고요. 네. 난 그걸 보고 일단 컴퓨터 이런 걸 접하는 게 처음이었어가 노트북을 해가지고 지도를 해서 우리 집이 단독주택이니까 딱 우리 집 마당이 뜨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의 불시착에서 그 누구지 그 막내 걔가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안 보입니까? 여기가 우리 학교고 여기가 맞아. 우리 집입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그랬거든요. 여기 우리 집 마당이에요. 예, 여기가 우리 집 마당이고, 예, 여기가 변소고, 여기 오른쪽이 우리 언니고, 여기 우리 집이에요. 우리 대문이고요. 근데 우리 집 마당인데 이게 새까만 게 뭐지? 이게 이거 비료 쌓아놨나?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고 이제 앞에 마당이 있으니까 보이는 건데 마당 앞에 이렇게 뭐 시커멓게 뭐 쌓아놓은 거 근데 이렇게 비료를 뭐 쌓아놨는데 언제 찍은 위성 사진인지를 이제 모르니까 뭐 이렇게 쌓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사람은 안 보입니까? 막 내가 막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 집 맞으니까 사람 안 보이냐고 막 물어보니까 야 사람 보는 게 찍은 사진을 지금 보이는 거다.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고 내가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해서 보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여기고 병원이고 하면서 이제 내가 알려줬거든요. 가족이 워낙에 많으니 가족들이 생일이랑 뭐 이거 쭉 쓰라고 해서 쫙 썼어요. 썼는데 노래랑 뭐 이런 거 쓰라는 거 안 하니까 좋았다. 그래서 밥 먹고 이제 목욕하는데 목욕을 하는데 누가 그러다지 카메라 다 달려있다 해가지고 독방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전 목욕을 안 했어요. 엄마 어떡해. 왜냐면 카메라가 달려있다고 하니까 다 감시한다고 해가지고 약간 그래서? 독방에 있을 때는 이제 감시를 하면 그리고 이제 보수 뭐 다 볼 것 같으니까 다 있을 때는 못 그럴 것 같은데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이제 감시를 할 거잖아요. 샤워를 안 했어요. 더러워. 그래서 독방에 있을 때는 샤워를 안 했고 조사하시는 분이 약간 이틀 동안은 계속 똑같이 계속 이제 똑같은 생일이랑 계속 똑같이 이름 친척들 것만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그걸 쓰는 너무 이상해가지고 탈북경리나 뭐 이런 거 쓰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나보고 혹시 이거 진짜 가족들 생일이랑 맞냐? 그럼 혹시 이거 외워갖고 온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맞는데요 했더니 다른 거 의심하면 모르겠는데 혹시 이걸 왜 계속 쓰라고 하는지 좀 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뭐 의심도 아니고 가족들에 대한 신상을 왜 계속 반복 씌우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나 같은 애를 처음 본대요. 왜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북한 사람들은 북한 가족들의 생일이나 주소나 이런 거를 잘 모른대요. 근데 그치. 저는 조카들과 언니 오빠들 생일까지 다 알고 있는데 연도까지. 다 쓴 거. 예. 근데 북한 사람들이 자기 조카들 생일까지 아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나는 지금 조카들이 9명인데 조카들 생일까지 다 알고 있는 애는 나밖에 없는데 이걸 이제 조선족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외워가지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이렇게 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냐? 마치 알고 와서 이렇게 외워서 와서 쓰는 것처럼. 그래서 아니 보시다시피 우리는 다 제일 먼 오빠가 항해도에 있는 오빠고 그 다음에 먼 오빠가 20분 거리에 있는 오빠고 다 거기서 이렇게 모여 살고 있고 다 이렇게 지내는데 그걸 모를 리가 있나? 이것도 지금 제가 되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다고 나는 지금도 되라면 다 될 수 있고 다 저도 알고 있다고. 몰랐는데.
아버지 54년생인데 53년인가 막 이러고 있는 통탄이 나올 지경이죠. 네, 김부자의 네. 생년월일은 그건 그렇게 다 귀신같이 다 알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신기하다고. 대부분이 탈북민들은 가족들 생일 뭐 이런 것도 다 모른다고. 저도 몰랐어요. 삼촌 생일이나 연도를 쓰라고 하면 하나도 못 썼어요. 알 수가 없지. 참 그게 신기하고 밥차는 난 신기하더라고요. 욕심나더라고요. 밥차요? 거기 밥차 가셨습니까? 덕방에 있을 때 밥차를 이렇게 날라주잖아요. 밀차. 네. 응. 난 그거 스테인이 되게 욕심난다. 뜯어가지고 막 팔고 있었죠. 뜯어갖고 팔고 싶은 생각. 뭐 직업적 눈에는 욕심. 뭐만 보인다고. 라고 스테인으로 딱 해가지고 이만한 밥차를 나르는데 와 스케일이 장난 아닌 거예요. 그 그리고 밥차를 보고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예,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알루미늄이에요? 그게 이제 스테인인 거죠. 이제 녹슬지 않게 하니까 스테인으로 한 건데 그게 이제 웬만한 것보다 이제 튼튼하게 이제 한 건데 그 이제 키로수가 이제 장난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 거 북한에다 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길 때 1kg당 돈이 좀 많나요? 그거는 저희 같은 이제 다 부시고 이제 했었던 거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사용해서 이렇게 밥차로 쓴다는 거가 일단은 신기했던 거죠. 저는 그러니까 돈이다, 와 이래서가 아니라 와, 이런 데서 우리 같은 사람이 밥을 나르기 위해서 이런 걸 사용해서 이렇게 쓴다? 그치. 그게 좀 신기했던 그게 자기가 하던 직업하고 연관돼서 항상 생각한다잖아요. 그래서 탑만 찍던 사람은 국정원에 들어오는데 그 문 쫙 문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 문이 이렇게 쫙 되는데 문 쫙 열리더라고요. 야, 저 스테인을 잘라가지고 탄끼게 찍으면 저기 돈이 얼마 이것부터 생각이 들더란 정도로 자기가 했던 직업하고 자기가 먹고 살았던 게 생업하고 그러네. 연관돼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다 하나원에 나왔습니다. 우리 다 집 봤잖아요. 추천하셨죠? 저는 추천받기 싫어가지고 일단 대구를 받았어요. 그냥 대구? 그러기 싫다 해가지고 그냥 대구를 받았었는데 대구에서 살다 어떻게 수도권으로 왔나요? 대구에 살다가 올라온 이유는 딱 하나, 너무 더워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올라왔어요. 어떻게 올라왔지? 한 달 만에.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 이제 직업을 가지면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직업을 이쪽에 잡자 해가지고 그쪽에 받았다가 한 달 만에 올라왔어요. 웬만하면 거기서 살았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함경도에서 살다 보니까 제일 추운 지역에서 살았는데 북한에서 제일 더운 곳이 평양이었고 강원도였는데, 평안도 신의주였는데 친척집이 있는 강원도 원산이었는데 1월 말에 들어왔으니까 한국 이제 국정원과 하나원 기간을 나와가지고 다 조사받고 뭐 교육받고 네. 나온 게 7월이었거든요. 제일 더울 때다. 그 제일 더울 때 글쎄 대구에 내려갔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에어컨 없이. 그래가지고 정말 진짜 그 딱 첫 번째 이유는 더워서 올라왔어. 네.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수원에 이제 살게 됐었죠. 그래서 수원에 올라가지고 살면서 이제 직장을 잡으면서 다시 집을 신청하면 이제 집을 주니까 직업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럼 무슨 일을 했는지 여쭤봐도 저는 무조건 돈 버는 게 먼저. 그러니까 일단 제가 탈북을 하게 되면서 부모님을 이제 두고 나왔고 돈 벌어서 빨리 가족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돈 많이 주는 곳 해가지고 어떻게 취직했나요? 그래서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무슨 뭐 인터넷으로 무슨 뭐 알바 천국 이런 거 알려줄 때가 아니고 벼룩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 신문에 대한 걸 알려줄 때였어요. 알바 천국이 없었지. 왜냐면 네.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내 기억에는 이제 벼룩시장이 제일 인상 깊었던 건데 벼룩시장을 찾아보면 된다라는 거지 벼룩시장이 신문이다라는 거는 놓친 거죠. 저로서는. 근데 벼룩시장 하게 되면 우리 뭐가 떠오르세요, 언니는? 왜 벼룩이? 벼룩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벌레. 네, 그러니까 벌레. 벼룩시장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벼룩시장이 뭘까? 게시장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게시장을 찾아야 되겠다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의심은 가는 거예요. 근데 직장을 왜 게시장에 가서 찾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벼룩시장을 뒤져야 된다고는 했는데 하필이면 직장을 찾는데 게시장에 가서 찾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배운 게 벼룩시장을 가서 뒤져야 돼. 그땐 그거 다 알려줬습니다. 그거였으니까 게시장을 일단 찾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죠. 누구 보고 물어봤어요? 담당 형사한테 이제 할까 어쩔까 하다 게시장을 일단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 인터넷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 게시장을 무작정 찾아 나섰어요. 그냥 무작정 진짜. 근데 우리 경기도권에 보게 되면 게시장이 성남에 모란인가 어디 모란시장 있나? 뭐 그런 게 있고 경상도 어디에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무작정 차도 없으니까 찾아 나섰다가 제가 사실은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구에 있는 담당 형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길을 잃었는데 게시장을 찾아 나섰다가 길을 잃었다라고 했더니 그 담당 형사가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구출했는지도 모르겠고 어찌됐건 파출소 직원들이 와서 저를 네. 집에다 데려다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담당 형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야 도연아 그 벼룩시장이 개시장이 아니야 라고 아직 알려줬어요. 그래서 뭐예요 했더니 어디 이제 버스 정류장이랑 가게 되면 신문이 있는데 거기 가면 신문 이름이 이제 벼룩시장이라고 있어 라고 해가지고 알려줘서 그 벼룩시장이 바로 우리 구직을 찾는 것이 있다는 신문이라는 걸 알게 됐었죠. 벼룩시장. 벼룩시장을 보면 직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각종 직업, 부동산 다 나옵니다라는 거 그때 당시 알려준 걸로 나오잖아요. 기억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자세히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자세히 대충 올려서 듣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수업을 너무 많은 걸 3개월 동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막 메모를 해요. 근데 벼룩시장을 뒤지면 되면 약간 벼룩시장 일자리 이렇게만 메모를 해놓으면 그치. 벼룩시장에서 일자리를 준다. 그럼 벼룩시장 개시장을 찾아야 되나?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그럴 수 이해는 있죠. 안 되지만 약간 창피한 것도 있고 이걸 또 어디 가서 물어볼 때도 솔직히 없으니까 우리들만의 생각으로 이제 그쵸.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어떤 그 벼룩시장을 통해서 직업은 좀 그래서 보셨나요? 이제 벼룩시장 신문을 가져가지고 찾은 게 막 무조건 이제 돈 많이 주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막 찾은 게 이제 골프장 캐디였어요. 근데 그걸 찾아간 게 뭐냐면 초보로도 가능하고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맞아. 교육 끝나게 되면 바로 투입이 되고 이제 월급이 그때대로 맞지. 1년에 2,500 이상이었어요. 플러스 알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월급이 2,500 이상이었으면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보도 가능하다지 교육 다 시켜준다지 해가지고 저는 이제 무작정 가서 이제 면접을 봤죠. 어떻게 됐어요? 면접을 봤는데 면접을 보면서 바로 북한 사람이라는 걸 오픈을 했어요. 그때가 팀장님이셨는데 북한 사람을 오픈을 했고 했는데 그분이 일단 교육을 받아보자. 그래서 이제 뭐 근데 말이 그렇게 크게 티나지는 않네. 뭐 조선족들도 많이 봤는데 뭐 크게 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교육 받아보자라고 해서 거기서 2달 동안을 마스터님들이 이렇게 나가서 라운딩하는 걸 가서 이제 교육을 했었거든요. 다행히 좀 칭찬을 받았던 게 라인을 잘 본다고 칭찬을 받고 코스를 좀 빨리 외웠었어요. 그래서 코스가 총 3개였는데 코스를 좀 빨리 외웠고 라인을 그린에 올라가면 이제 라인을 되게 잘 본다고 해가지고 약간 그린에 올라가면 이게 약간 착시 현상이 있어가지고 라인을 되게 못 보시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라인을 되게 잘 본다고 칭찬받아서 거기서 한 1년 넘게 좀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 지인 중에서도 골프 캐디 하신 분이 있는데 한 3년 했나? 무릎도 상하고 여러 가지 디스크도 없긴 했는데 돈은 벌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돈 버는 거 재밌었겠네요. 운동을 했었어 그런지 뭐 무릎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더위였어요. 이게 왜냐면 캐디들이 한여름에도 무조건 양말을 신고 무조건 두건을 쓰고 무조건 장갑에 이거 다 긴 옷을 풀착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도 다 목티를 입고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더워요. 탈까봐 그러는 거죠? 네, 너무 덥고 더위를 피해서 올라왔는데 직업이 또 그런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혼자 월세집인데 집에 혼자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계속 울고불고 짖고 이제 엄마 생각나서 울고 막 집 생각나서 울고 이러다 보니까 그 캐디들이 이렇게 대기실처럼 약간 숙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기실처럼 이렇게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약간 방랑자 아닌 방랑자처럼 그냥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좀 부실하지 아직 한국 음식이 다 입에 맞을 때도 아니니까 이제 먹는 것만 먹고 진짜 김치에다 밥 그냥 이 정도만 먹고 그리고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은 힘들고 밤낮으로 나가서 일하지 땀을 흘리지 막 이러니까 저는 무릎 상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영양실조가 온 거예요. 영양실조요? 그래서 필드에서 2번을 제가 쓰러진 거예요. 근데 이제 와 캐디들이 진짜 잘 먹어요. 엄청 이제 초콜릿 일단 이런 것들도 많이 챙겨 먹고 보약도 많이 챙겨 먹고 오리, 닭백숙 이런 것도 많이 잘 먹어요. 먹어야 네. 많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잘 먹어요. 근데 잘 먹더라고요, 진짜. 근데 저는 일단 그런 거 닭백숙 이런 것도 받아들이지도 잘 못했었을 때고 악으로 깡으로 그냥 일을 하다가 이제 아이고.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2번 병원에 실려갔어요. 네. 근데 병원에 의사들이 실려갔는데 저보고 대한민국에서 영양실조로 2번 연달아 실려오는 사람은 나밖에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2번 실려가고 다시 복귀를 했는데 저희 마스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총장을 치르겠다고. 그래서 너 언제든지 오게 되면 내가 다시 받아줄 테니까 가서 몸 좀 만들고 다시 와라 라고 해서 건강 때문에 이제 그만두게 됐었죠. 혹시 골프를. 그러면 그 골프라는 것은 북한에서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운동이거든요. 한 번도 못 들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 골프라는 운동을 신나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 그런데 이 운동에 또 돈이 된다는 사실 되게 생소하고 낯설었을 것 같아요. 나는 골프를
골프를 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약간 두 가지 부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수들은 이런 종목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시합을 나가게 되면 골프라는 종목이 일단 되게 예민한 종목 중에 하나구나. 그린에 올라가면 그림자를 비치면 안 되고 요만한 플립 하나만 껴도 안 되고 정말 예민하거든요. 골프 치세요? 아니. 정말 예민한 운동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이게 정말 신사들이 하는 운동이 맞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거고, 첫 번째 신사들이 하는 게 맞나? 돈 자랑하는 거 아니고?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캐디비가 한 번 나가는 게 그때 돈으로 10만 원이었거든요. 비싸지. 그리고 뭐 제가 뭐 이렇게 라운 좀 놔주고 뭐 공 잘 닦아주고 뭐 하게 되면 막 팁도 막 주고 막 이래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즐거워서 치겠지만 난 크게 재미도 모르겠고 자기들은 기분이 좋다고 하면서 막 팁도 주기도 하고 나는 좋긴 한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역시나 자본주의 사회인가? 돈 자랑하는 건가? 이게 무슨 운동인데 너 그냥 핑 하고 치고 나와서 막 걸어가 또 픽 치고 나가는데 그게 뭐 이게 운동인가? 우리가 하는 운동이라면 하면 막 이런 거잖아요. 의미도 잘 모르겠고 돈 자랑인가? 이거고 두 번째는 뭐야? 이게 정말 도박 같은 뭐 내고 하니까 네. 걸고. 근데 그게 사람들이 이 돈 앞에서 너무 예민한 거예요. 되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별것도 아닌데. 저는 실제 거기서 이제 해봤잖아요. 실제 모르는 사람들끼리 와서도 돈다발을 이렇게 놓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본인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1,000원짜리를 놓고 하는데 나는 이제 모르니까 1,000원짜리 놓고 하는데 되게 예민하게 하네. 들어와서 막 언니 1,000원짜리 놓고 하는데 언니 되게 예민한 거 알아요? 막 이랬어요. 라고 또 언니들이 하는 소리가 사람들이 우리 캐디도 있고 하니까 1,000원이지 그 1,000원이 아니라 수표 한 장이 왔다 갔다 하고 1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예민한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람이 옆에 다가가지도 못할 정도로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걸린 문제는 목숨 걸고 하네. 와 정말 이렇게 요만큼 안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 오케이 사인 주기도 하고 들어갔다 치고 뭐 한타 벌 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일처의 양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 운동은 못할 짓이다. 물론 재밌게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치는 것도 있고 뭣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썩 달갑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되게 금방 빨리 깨우쳤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그때 당시 금방 왔을 때 골프가 좀 돈 버는 거인 줄 알았으면 골프 캐디나 좀 했을걸. 저는 그냥 올라가지고 저 살림만 6년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2016년도 17년도 이때부터 저도 2009년 11월에 들어왔는데 2017년도부터 방송이든 뭐든 이만갑이라는 프로를 보면서 그때 저렇게 나가는구나. 엄청 늦게 진입했죠. 그렇죠. 돈을 못 벌어왔어요. 근데 내 친구가 캐디 하는 애를 저도 사회에 나와서 뒤늦게 알았는데 걔가 그렇게 돈을 벌었다는 거. 캐디는 돈은 벌었어. 그거 내가 알았으면 내가 오자마자 그걸 했지. 캐디를 하면서 운전면허도 바로 따게 됐었고 캐디는 이제 운전 면허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캐디를 하면서 돈은 좀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한국에 와서부터 바로바로 도움을 좀 많이 주게 됐었던 거고. 네. 그럼 한국에 와서 북한의 어머님에게 돈 붙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부터 저는 돈 보냈어요. 왜냐면 정착하게 되고 우리 300만 원 바로 돈 나오잖아요. 그 300만 원 그냥 홀라당 전 다 보냈었고 일단 난 여기 왔으니까 일단 어떻게든 살아가니까. 엄마하고 첫 통화할 때 엄마가 뭐라고 하던가요? 엄마하고 직접 통화는 못했었고 이제 언니하고 통화를 했었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제 브로콜 통해서 이제 보내가지고 엄마가 제 사진 다 보고 뭐라고 하더래요? 엄마 계속 펑펑 울고 언니한테서 엄마가 이제 몸이 불편하셨으니까 올 수는 구경까지 들어 못 오니까 엄마 사진 하나랑 편지만 받아달라 했더니 엄마가 편지 써갖고 왔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거 얘기해 주세요. 엄마가 사진 잘 봤다. 곱더라 이렇게 썼고 여기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만 잘 살면 된다 라고 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만 만나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엄마는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진도 우리 언니 보고 최근의 사진 보내지 말고 옛날 사진 보내라고 해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사진 하나만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받았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보냈고 엄마의 사진을 따로 안 찍어서 보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소식을 이제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들었는데 엄마가 이제 좀 많이 여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환자로 누워 계시니까 좀 마음이 좀 여위셨대요. 그러니까 식사도 일부러 안 하시고 그래서가지고. 아유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본 엄마의 심정은 정말 얼마나 돈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아니라 첫 번째 그렇게 개고생하던 딸이 어떻게 하든 선을 뚫고 남한을 갔다는 것 자체가 엄마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어떤 안정감을 불러일으켜 줬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탈북민들이 이렇게 넘어온 가족들이 한 명 있으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도움을 받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큰 거지만 또 네. 한 번 그렇게 도움을 주게 되면 북한의 가족들은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서로가 잠시라도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거고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보니까 저희 엄마도 사실 우리 언니한테 그런 말 들었거든요. 제가 돈을 보냈더니 엄마는 또 그거를 서로가 그 북한에 있는 가족들끼리 또 어떻게 나눠서 쓰겠느냐, 너희들은 또 이거를 또 잘 또 나눠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또 그 형제들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걱정을 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역시 부모는 부모구나. 보냈으니까 보낸 자식이 안쓰러워가지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또 이 보낸 돈을 가지고 그게 있는 자식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같이 걱정을 하셨다는 걸 듣고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걱정 또 덜 나고 또 이제 저희들은 보내게 되는 거고. 한 명이 참 이게 나와서 수많은 북한의 가족을 살렸네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게 우리 탈북민들의 운명인가 봐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북한 체제에서 속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쵸. 북한에서는 몰랐단 말이죠. 보현 씨는 이미 감옥에 들어가서 이 체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나왔는지 아니면 한국에 와서 점차 깨닫게 됐는지 그 계기가 분명히 생각에 어떤 전향이 팍 드는 순간에 계기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다. 남한에 대한 것을 잘못 알고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남한과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 아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시장에 나가게 되면 아 중국 옷이 별로야. 한 번 입으면 다 구멍이 나고 장말 나 구멍 나고 이거였잖아요. 근데 중국에 살던 애들 말을 들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중국인 거고 실제 중국은 그렇지 않아 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럼 이게 다를 수도 있겠다. 왜냐면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게 안에 들어온 애들의 말을 들으니까 거기서 저는 1차적인 거는 저는 깨고 나왔죠. 왜냐면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물음표를 달고 있던 게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줬고 중국을 딱 걸쳐서 중국에 나와서 한국의 국정원에 들어와서 저는 거의 다 사실은 깼어요. 다. 어디서 국정원에서 어떤 영화를 봤습니까? 국정원에 들어와서 영화를 보고 깬 게 아니라 그 국정원에 들어와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북한에 감옥이 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언니가 영양실조 걸리지 말라고 퐁퐁이 가루에다가 콩가루에다가 물엿을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시간이 되면 169번 약 먹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 환 덩어리를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약이라고 하고 저는 그거 먹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번호를 부르니까 근데 여기는 국정원에 왔는데 뭐 어디 아픕니다 하니까 그분들이 막 약을 챙겨다가 막 물약을 갖다 주고 뭘 갖다 주고 약을 갖다 주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걸 보고 아 이게 정말 난 지금 돈도 없는데 북한은 무상의료제고 무상교육제고 하는데 저를 이렇게 알뜰히 보살피고 그리고 하나원에 왔더니 여자들 다 산부인과를 데려가가지고 네, 이게 다 검진받게 하고 치과에 가가지고 맞아. 다 치과 이거 치료받게 해주고 그리고 임신해가지고 온 사람들 다 애기 해주고 노인가 따로 청소년들 따로 맞아. 운동하는 애들 따로 종교활동 따로 이걸 보고 저는 와 이게 내가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태어난 게 죄였구나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내가 왜 거기서 태어났을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또 거기서 태어났을까? 거기서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내가 굳이 이런 고생을 하지 않고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 형제들도 거기서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이런 고생 이런 거를 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그게 어쩌면 체제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쵸. 순간이죠. 그 근데 순간이었던 거. 거기서 지금 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김정일, 김정은이 나쁜 것들이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섞고 살아서 온 북한 주민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 깨우쳤나요? 나는 그거는 정말 깨우쳤다라기보다 천천히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기가 있었던 게 우리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그 수많은 아사자들이 막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남들이 다 굶어 죽고 가는데도 우리 엄마 아빠가 굳건히 믿고 있는 거. 뭐를? 아니야. 당에서 배급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엄마가 외화벌이 사업소를 다니면서 집에 TV 무슨 천도 필로 놓고 있었고 그릇 같은 것도 정말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었죠. 엄마가 이제 북한에 처음 외화벌이를 할 때 엄마가 이제 그걸 했었어가지고 좀 집에 재산이나 뭐 이런 거 꽤 있었어. 범랑 냄비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TV도 4대를 쌓아놓고 있었고 왜냐면 엄마 직업이 좋으시네. 네, 그래서 진짜 97년도, 96년도부터 98년도 남들이 다 굶어 나갈 때 우리 집은 결혼식을 2명이나 한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집에 가산을 다 팔아 먹을 때까지도 우리 엄마 아빠는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나라에서는 밥도 안 줘. 그래가지고 막 김정일이는 막 사탕알이 없어도 청알을 만들어야 된다고 맞아. 하면서 막 허리띠를 졸라매고 맞아. 있더라도 죽물 먹는데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사탕알 못 먹어도 청알 만들라는 게 이게 말이 돼? 이러고 있고 살다 보니까 아빠가 이제 당일꾼이다 보니까 뇌물 들어온 거 먹다 보니까 선물 과자 같은 거 이렇게 막 엄마가 도가니에다 넣었다가 이제 곰팡이 끼니까 막 그걸 밥감에다 쪄가지고 네. 곰팡이 냄새 나는 거 그때 가가지고 막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먹으면서도 엄마 아빠는 당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이제 그때 어린 시절에 이제 가졌던 게 그거죠. 근데 수령님은 제기밥을 저렇게 드시면서 다닌다는데 근데 우리 엄마는 죽을 먹으면서도 수령님은 저렇게 다니신다고는 하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굶어 죽는 거는 알까라는 약간 어린 마음의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거에 뭐 끼어들거나 이런 거 못 하는데 어린 마음에 배고픔이니까 이제 느끼는 거지. 나는 그래서 제일 배고팠을 때가 나는 2000년도였어요. 남들은 그때 다 일어설 때였어요. 내가 제일 배고팠을 때는 99년도 2000년도였어요. 엄마가 은퇴하시고 99, 2000년, 2001년도 요 3년 기간이 우리 집은 제일 힘들었을 때예요. 남들은 다 일어나고 그때 죽을 놈 죽고 그때 남들 다 일어날 때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힘든데 정말 바닷가 나가서 그 바다풀을 건져다가 막 죽 끓여 먹고 저희는 나가가지고 엄마랑 같이 가가지고 막 과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명천에 나가가지고 내다 팔아가지고 달래를 떼다가 팔면 그거 가지고 국수 막 300g, 500g 사다가 4-5개 해가지고 죽 끓여가지고 국수죽. 먹고 국수죽 끓여 먹고 그때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렇게 죽 끓여 먹으면서도 엄마는 막 그렇게 미련을 걸고 있는데 나는 그때 엄마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수령에 대한 이런 미련을 못 버리고 자식보다도 수령에 대해서 더 충성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자식들까지도 이렇게 할까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생각을 그때 이럴까 그냥 좀 했어. 그런 생각을 한 거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조금 그래도 뭔가 생각을 했다라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확실하게 야 이거 체제가 나쁜 체제다. 이 사람들 정말 나쁜 애라고 완벽하게 깨달았던 것은 당연히 한국 와서겠죠. 그건 체제 자체가 잘못된 우리가 속고 살았다고 한 거는 감옥 들어가서 했던 거고 감옥 들어가서 탈북민들 실제 잡혀나온 사람들을 만나서 속고 살았다 잘못됐다라고 한 거는 감옥에서였고 그 다음에 북한 체제가 잘못됐고 우리가 저 체제 자체가 김일성 체제 자체부터가 잘못됐고 저 나라 자체가 문제화가 되어 있고 북한 주민들 자체를 뭔가 지금 속고 살아가고 있고 저걸 우리가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걸 가진 거는 남한에 와서였고 전체적으로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였던 맞아. 그렇게 하면서 노력하면서 그쵸. 세상을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금방 와서 직장이라거나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몰라요, 사실. 북한에 대해서 좀 미련 같은 게 있고 아직 좀 있어요. 정신없는 소리 하더라고요. 아직 그럴 있어요. 때면 너무 좀 답답하고 저도 그런 고구마 생각해요. 100개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하는 게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 이렇게밖에 볼 수 없구나. 그래서 아는 지식이 그만큼 광명이고 알아야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저도 지금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시청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알아야 되는 게 탈북민들 자체가 살아온 지역과 살아온 인생들에 따라서 다 달라요. 하는 말들도 다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도 다 다르고 지금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들에 따라서도 갖고 있는 인식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북한에서 살았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산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인식들이 달라졌다? 달라요. 북한에 대한 공부를 한국에 와서도 해야 돼요. 맞아. 내가 말했잖아. 내가 사회주의 사회 북한에 살았는데 북한의 사회주의 뭐예요? 공산주의 뭐예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사회주의가 뭔지 북한에서 그게 뭔지를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됐고 내가 거기서 배웠고 거기서 알았던 게 뭔지 인권이 뭔지조차도 몰랐던 걸 한국에 와서 알게 됐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야 북한에서 이랬는데 너 뭐하러? 라고 하면 같은 탈북민끼리지만 얘기가 안 돼요. 얘기 안 되고 얘기 안 돼요. 답답합니다 진짜. 그래서 오히려 북한에서 살았던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를 훨씬 더 모르는 사실에 직면한다는 거죠. 그쵸. 그때 보면 정말 주변에서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또 너무 동떨어지고 우리가 북한에다 뭐 지원해줄 때 야 그거 다 보내주면 다 거기 우리 북한 우리 형제들이 먹는데 왜 그거 반대하니 이런 개모소리 같은 소리만 하고 맞아. 나 그게 너무 안타까워. 그런 얘기할 때면 그러면 이모는 그거 보내주면 북한에서 사람들이 받아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쌀 받아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무개
먹든 먹겠지. 그거 다 탈북자들이 지 형제들한테 주는데 무슨 폭을 해야 된다는지 폭탄을 퍼부어야 된다는지 쌀 주지 말아야 된다는지 야 정신 차려라 네 엄마가 먹는 쌀이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그러니까 이게 팩트가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누가 먹어도 먹긴 먹는 건 맞겠죠, 당연히. 누가 먹어도 먹는 건 맞는데 그거를 어떻게 먹느냐의 차이고 그게 과연 누가 먹느냐인데 그게 과연 우리 부모 입에 어느 만큼 한 알이라도 들어가느냐의 문제고 물론 시장 경제적인 면에서 풀린다고 할지라도 그게 누구의 손에 어느 만큼 가느냐의 문제지 당연히 북한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 엄마 아빠 손에 정말 한 알이라도 들어갈까? 북한 정권을 지키는 아닌 군인이나 거죠. 수장들의 입에 들어간다는 당연히 거죠. 들어가죠. 그게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우리의 그떤 자본이 들어가서 체제 공고히 하는데 힘을 보태준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니까 그래서 싫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북한의 권력층들은 체제 변화나 아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모르는 사람도 실제 존재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체제가 어떻게 되든 지금 본인들이 살아가는 것에 안주하는 것에 더 중요한 것이지 아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뭐 어떻게 되든지 통일이 되든 말든 관심조차도 없어요. 내가 잘 살아가고 내가 편하면 일단 여기서 안주. 이게 답인데 그 사람들과 뭔 대답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우리가 도움을 줘봤자 가지를 못하는데 닿지를 못하는데 강연하면서 저 학교에 가서 조금 인상 깊게 봤던 학교나 이런 게 있나요? 지금은 이러면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전 학교에 처음 강의 가서 제일 놀랐던 게 학생들이 화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제일 놀랐어요. 학생들이 화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놀랐고 외부 강사든 학교 교내 강사든 선생님이든 딱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앉아서 그것도 화장을 하고 있다? 맞아. 와 책상 위에다 두 다리를 딱 이렇게 올려놓고 까치다리를 딱 하고 무릎 땀에 딱 올려놓고 화장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또 한 소리 해야지. 뭐라고 했죠 제 성격에.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북한에서 강의를 한 지 얼마 안 왔으니까. 됐고 다리 내려놔. 이게 어디다 대고 이 북한식 있잖아요. 어디다 대고 이제 다리 올려놓고 다리 꼬집어 내려놓고 뒤에 가서 벌써 그게 이해가 너무 안 됐고 선생님이 막 얘기하는데 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싫어요. 가기 싫어요. 쟤 보내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 용납이 안 되지. 북한에서는 선생님이 아무리 하기 싫은 거 하래도 네 알겠습니다. 이게 끝인 건데. 나 그거 너무 놀랐고 두 번째로 놀랐던 거는 학교에서 슬리퍼를 신고 다닌다. 슬리퍼를 신고 다닌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소하는데 흙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깨끗한 어떤 실내 환경과 먼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한다는 건데 생소한 문화긴 하죠. 네, 좀 놀랐어요. 왜냐면 항상 학생은 정자로 앉아야 되고 선생님으로 딱 정자를 해야 되고 학교 안에서 예절 바른 교복과 신발도 깨끗이 신고 다니고 항상 탕탕탕 발을 털고 우리 그 정문에 보게 되면 발 털개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탕탕탕 털고 올라왔지. 슬리퍼를 찔찔찔찔찔 끌고 다니고 막 슬리퍼가 막 얘네들 막 날아다니잖아요. 막 네. 교실에서.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한편으로 저는 초등학교에 강연 갔을 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정말 좋은 가방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가방 자리 이렇게 어떤 데는 뒤에다 이렇게 걸어놓는 애들도 있는데 그 비싼 가방이 아이들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바닥에 그 먼지에 막 굴러다니는 거 이렇게 보면서 그 가방 하나하나의 가격을 아는 이상 가방을 보면서 되게 와 한국은 정말 부자 나라다. 애를 또 키우시니까. 한국은 정말 부자 나라다. 저렇게 좋은 가방 부모들이 정말 정성껏 비싸게 한 10만 원씩 하잖아. 하나씩 다 메워가지고 학교에 보냈다는 것 자체가 그 가방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었어요. 가방이 세상 별로 예쁜 게 다 있더라고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대학교 올라갈 때도 비닐 가방 교복처럼 내주는 비닐 가방이 있는데 그냥 덮개 덮인 가방이고 정말 질이 안 좋아요. 예쁜 가방 찾아볼 수도 없었고 제가 다닐 때는 그 학교 아이들도 다 비닐 책 가방을 들고 다녔던 시절이 우리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가방을 보면서 한국 애들의 멋스러움과 가방에서도 어떤 통일성이 보장되지 않고 개개인의 어떤 개성을 존중해준다는 생각을 전 첫 번째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물 음수대가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애들이 개별 물통을 가지고 다 다니면서 물병을 걸고 물 마시는 거예요. 그런 걸 허용해 준다는 게 개인 위생을 위해서 자기가 집에서 물병을 가지고 온다는 게 생소한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보게 되면 한국에 와서 개인 위생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개인 집들에 보게 되면 저도 이제 주부다 보니까 음식 문화에서 보게 되면 되게
좀 청결을 많이 신경 써. 저기 하잖아요. 한국에 와서 좋았던 음식 중에 하나가 그 흔한 저는 라면이었어요. 네. 왜냐면 북한에서 라면을 먹어보긴 했는데 중국식 이제 라면이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라면을 먹어볼 때 이제 오빠가 이제 사다 준 네. 라면이 처음이었는데 저는 라면을 먹게 되면 소스를 조금 넣고 이제 라면 이제 맛본 게 처음이었고 우리 엄마가 그 라면을 먹게 되면 그 라면 소스를 몰래 숨겼다가 명절날이면 그 반찬 그 소스 그 반찬 할 때마다 라면 소스가 모든 반찬에 다 들어가요. 막 콩나물 반찬에 조금 들어가고 감자 반찬에 조금 들어가고 고사리 반찬에 조금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 와서는 이제 안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중국이 이제 흑룡강성 이쪽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라면 이렇게 막 저기 하지 않았는데 한국에 와서 국정원 하나원에서는 이제 네. 라면을 크게 못 먹잖아요. 근데 한국에 딱 나오자마자 이제 라면 그 신라면 네. 신라면을 이렇게 해서 딱 김치해가지고 먹는데 와 정말 물론 이제 고기도 먹고 싶기도 했고 별의별 거 했는데 그 한국에 와서 그 라면을 먹는데 북한에서 먹던 그 국수 무슨 밀국수 농마국수 막 이런 맛이 안 나고 라면이 정말 진짜 기똥차게 맛있는 거예요. 매콤한 맛 좋아. 신라면. 맵고 쫄깃한데 그 안에 막 고기도 아니고 야채도 아닌 그 맛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부감 없는 맛이었어요. 네, 일단은.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고기를 북한에서부터 안 먹었거든요. 이렇게 떼살, 우린 떼살떼살한데 네. 여기는 이제 우리 살코기 네. 이렇게 비계덩어리 잘 안 먹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잘 해먹는 것 중에 그 지금도 저는 그래서 잘 해먹어요. 명절이면 해먹는데 갈비찜. 아. 북한에서는 그렇게 안 해먹잖아요. 북한에서는 기껏 해먹었다는 게 뭐 된장에다가 이렇게 양념을 좀 해가지고 쇠사슬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서 불에다가 이렇게 구워 먹는 맞다. 불고기라고 불고기. 해가지고 석쇠. 석쇠인가 그게? 석쇠. 예, 쇠사슬 망에다가 맞아요, 그거. 우리 된장에다가 북한에서는 저희 집에서랑은 소고기를 삶아서 파에다 간장 이렇게 무쳐 먹는 게 다이잖아요. 국 끓여 먹거나. 요리의 어떤 가짓수가 다양하지도 않고 다채롭지도 않아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무슨 불고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그 갈비찜, 소갈비든 돼지갈비든 그 갈비찜. 못 먹어봤지 난 북한에서 갈비찜. 네, 그런 건 못 먹어. 양념에 퍽 재웠다가 확 찌어가지고 버섯하고 질기지도 않고 당근 딱 예, 뜯어지는. 하게 되면 홀라당 빠져가지고 먹는데 그 고기가 안에서 막 이렇게 녹아 내려가고 소고기든 돼지갈비든 녹아 내려가고 그리고 군침 돈다. 그 또 폭립, 갈비, 이렇게 등갈비 짝짝짝짝 갈라져 예, 있는 이렇게 거 등갈비 맞아. 차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양념 착 발라가지고 하게 되면 그 갈비 뜯어가지고 촉 팔게 되면 쭉 빠져 깔끔하게 먹을 수 나오잖아요. 있는 그것도 거. 숯불에 구워 나오는데 여기는 또 맛도 뭐 갈릭 뭐 마늘 맛이 나오고 맞아. 바베큐 맛이 나오고 막 이런 그 양념 맛마다 그 고기 부위가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양념마다 골라 먹는 맛이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한국에 와서 나 고기를 그래서 먹기 시작한 게 지금 아주 고기 사냥꾼이 됐잖아. 고기 킬러가 된 거예요. 네, 소고기 누린내 난다고 하는데 아니야. 소고기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살치살. 맞아. 너무 맛있고 갈비살은 왜 이렇게 맛있어요? 소고기도? 나는 갈매기살이 갈매기살. 갈매기 잡아가지고 나도 갈매기인 줄 알았어요. 나 곰탕 곰 잡아가지고 국 끓인 게 곰탕인 줄 알았어. 나 감자탕. 감자탕이 그 감자탕인 줄 알았거든요. 감자만 근데 넣어서 탕을 끓인 줄 감자탕에 알았어. 감자가 들어가서 또 감자였는데 고기가 나와서 감자인 줄 알았는데 그 감자가 아니라면서요. 아니에요? 아니래요. 그 고기 뼈 안에 있는 그 뼈의 그 이름이 감자래요. 아 진짜? 그래서 뼈의 그 이름이 그게 감자여서 그게서 감자탕이래요. 나 이거 처음 아네요. 난 그게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탕인 줄 알았네. 아니래요. 고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배에 이제 있었어가지고 아는데 고기 들여서 맨날 고기 배 따고 맨날 낙지 말리고 막 이래서 알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생선도 제가 직접 손질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북한에서 회하게 되면 그냥 배에 나가게 되면 선장에서 이제 따가지고 고추장을 식초 넣고 된장에다가 고춧가루 넣고 식초 넣고 고춧가루 넣고 파 있으면 파 조금 넣고 막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맞아. 해먹잖아요. 버무리네. 오징어도 그렇게 하잖아요. 오징어도 우리는 북한에서 회는 오징어든 멸치는 대부분이 통째로 먹어요. 멸치는 잡자마자 죽거든요. 멸치는 이제 바닥으로 확 쓸어 나올 때 이제 바켓 같은 거 이렇게 쓸어 남을 때가 있잖아요. 멸치는 거의 통째로 먹지 않으면 그 오징어 회랑 다른 회들도 잡게 되면 썰어가지고 오징어도 썰어가지고 맞아. 북한은 초장 이런 게 따로 없잖아요. 초장을 만들고 된장에다가 식초를 놔요. 맞아. 식초를 넣고 거기다 고춧가루를 넣고 그리고 파 있으면 파 조금 넣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엄청 시커먼 해가지고 거기다가 쭈물쭈물 버무려서 막 이렇게 주물럭을 회였지. 만든 게 회거든요. 그게 좀 들어가면 오이 하고 그게 회인데 여기 와서 횟집에 가서 딱 회를 갔는데 진짜 날고기가 나오는 맞아. 거예요. 근데 나 이게 기다렸어요. 빨리 먹으래요. 응. 아니 회를 준다면서요.
회가 이게 회라는 건데 여기는 그냥 진짜 그렇게 그러고 보니까 맞다. 그쵸 회가 다른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우리 엄마가 오징어 회 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래 나는 항상 여기 회가 이게 아닌데 우리는 북한인데 여기는 그렇게 하는 걸 회 무침으로 나오는 게 회 무침이고 여기는 회가 진짜 말 그대로 생 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그치. 근데 북한은 그런 잡아서 언제 와요? 다 죽어서 왜냐면 다 오는데. 죽어서 오니까 생선도 떨어지니까 그런 게 먹을 수 없잖아요. 없지. 근데 그나마 이제 북한의 선상에서는 이제 잡아서 이렇게 거기서는 이제 그나마 먹는데 그것도 이제 그냥 선상에서 이제 회장을 초장을 이제 만들어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먹지 그런 회는 못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참 물고기나 놀라워요. 생선에서 콩콩한 냄새 나면 생선은 원래 그런 거야. 그런 맛에 먹는 거. 그쵸. 한국은 그렇게 하면 썩었다 갖다 버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면수도 콩콩한 이면수를 먹잖아요. 근데 그래. 여기는 그냥 막 계속 북한식 콩콩한 이면수를 먹어도 먹잖아요. 응, 맞아. 응.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정착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보연 씨와 함께 또 영상을 이렇게 찍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예,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없고요. 저 이제 유튜브라는 것에 이제 몇 번 안 나와가지고 오늘 언니 방송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탈북민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방송들이 있는데 언니 방송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시마연 TV 많이 눌러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도 많이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많이 시청해주셔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